이 소녀는 12년 동안 수백 번이나 죽음을 맞이했다. 그의 꿈속에서 그는 마수들이 우글거리는 세계에 갇혀 있었다. 죽을 때마다 그는 자신의 침실로 돌아왔다. 이 지독한 굴레는 결국 그를 악몽의 세계, 마계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현실이었다. 그리고 살아남을 방법은 단 하나뿐이다. 우지는 마수를 사냥해야만 한다. 마수를 죽이고 그 사체를 집어삼킬 때마다 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 녀석은 마수 사냥꾼으로서 무한히 진화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다 그는 자신이 살던 원래 세계에서 정말로 죽은 것인지 의문을 품는다. 이윽고 그는 이곳이 자신의 새로운 현실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나무에 기대어 앉은 그는 자신이 악몽의 세계에 들어왔음을 깨닫는다. 머리를 감싸주고 끔찍한 결론에 절망하던 순간 갑자기 기이한 움직임을 감지하고 경계태세를 갖춘다. 그의 등 뒤 나무 사이에서 뱀의 몸뚱이를 한 거대한 괴물이 모습을 드러낸다. 몸을 숨긴 채 그렇게 많은 피를 흘리고도 살아있다는 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쓰러졌던 자신의 몸을 떠올리며 그는 자신이 이미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확신한다. 나무 뿌리에 무릎을 꿇은 채 그는 이 새로운 상황이 불러올 결과에 대해 생각한다. 자리에서 일어선 그는 이곳에서 죽으면 두 번 다시 돌아갈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국면을 응시하며 그는 이 세계가 자신의 새로운 현실임을 받아들인다. 이 위험천만한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그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상황을 가늠해본 그는 당장 놈들과 싸우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다. 그는 숨을 죽인 채 결정을 내리기 전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치밀하게 분석한다. 무기를 빼어들자 낯설고도 강렬한 투쟁심이 끓어오르는 것을 느낀다. 그래서 그는 도망치는 대신 돌아서서 괴물과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한다. 잠을 푹 자서 그런 건지 아니면 몸이 어려져서 그런 건지 그는 의아해한다. 그의 자세를 본 괴물이 그를 공격하기 위해 곧장 돌진해온다. 무기를 단단히 움켜쥔 그는 온몸이 전투를 갈구하고 있음을 느낀다. 그는 싸워서 기필코 살아남겠다는 각오로 전투태세를 갖춘다. 그는 앞으로 쇄도하며 거대한 괴물의 몸통에 묵직한 일격을 꽂아놓는다. 한 번의 공격으로 그는 괴물을 가볍게 쓰러뜨린다. 싸움이 끝난 후 그는 숨이 끊어진 괴물의 사체 앞에 선다. 하늘에서 여러 줄기의 빛이 나타나 숲을 향해 쏟아져 내린다. 무기를 뽑아든 그는 쓰러진 괴물 곁에 한쪽 무릎을 꿇는다. 그는 괴물의 뱃속에서 기이하게 생긴 코어를 꺼내기 시작한다. 손에 쥔 코어를 그는 잠시 동안 뚫어지게 관찰한다. 물건을 유심히 뜯어보며 얼굴 가까이 가져가 세밀하게 조사하는 듯하다. 그러더니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코어를 베어물며 그것을 씹어먹기 시작한다. 한가운데 선 그는 몸의 변화를 느낀 듯 주변을 두리번거린다. 그러고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세계에서 살아남겠다고 다짐한다. 달리기 시작하며 그는 먼저 세워둔 계획을 따르기로 결정한다. 빛이 드는 밝은 곳으로 가야 한다며 그 방향을 향해 뛰어간다. 나뭇가지에 걸터앉아 그는 쏟아지는 햇살을 받으며 휴식을 취한다. 아침이 밝아오고 햇살이 나무들을 비추며 작은 평화와 정막이 찾아온다. 눈을 감고 그는 마침내 안전한 곳에서 긴장을 푼다. 그는 한결 차분하고 편안해진 얼굴로 옅은 미소를 지으며 완벽하게 잤다고 말한다. 이제 기분이 훨씬 나아진 듯하다. 하늘에는 바람을 타고 나뭇잎들이 흩날리며 시간의 흐름을 알려준다. 어느새 한 달이 지났고 그는 숲 한가운데서 괴물과 혈투를 벌이고 있다. 싸울 각오는 되어 있지만 그는 굳이 싸움판을 찾아다니는 건 아니라고 말한다. 쓰러진 괴물 곁에서 그는 장난삼아 목숨을 걸지는 않는다고 스스로를 다잡는다. 하지만 나무에 기댄 채 싸워야만 하는 이 현실을 피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 배가 고프다며 그는 오직 먹어야 할 때만 사냥을 한다고 혼잣말을 한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는 몸을 날려 사냥감의 순통을 끊어놓는다. 괴물의 몸속에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한다. 그는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쓰러진 괴물의 코어를 씹어 삼키기 시작한다. 그러고는 이것을 먹음으로써 힘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앞에 앉아 그는 코어를 먹은 덕분에 이 세계에 더 쉽게 적응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다 문득 자신이 무언가 다른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떠올린다. 던트를 집어든 그는 그 시체가 용병의 것이었음을 확인한다. 인식표를 살펴본 그는 그것이 3급 용병의 것임을 알아챈다. 이 신분증의 존재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 세계에 다른 사람들도 살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가장자리에서 새어나오는 빛을 바라보며 그는 마침내 한 줄기 희망을 발견한다. 하지만 갑자기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는 즉시 발걸음을 멈춘다.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선 그는 방금 전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의아해한다. 바닥을 내려다본 그는 자신이 사냥덫을 발견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그 덫이 의미하는 바를 이내 알아차린다. 다시 한번 뒤로 뛰며 근처에 누군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직감한다. 덫을 향해 내달리며 그는 서둘러 숲을 빠져나가려 한다. 터에 다다른 그는 바로 그곳에서 작은 오두막을 발견한다. 그것이 집이라는 사실에 그는 놀라움으로 두 눈을 크게 뜬다. 집에 도착한 그는 안에 누군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문을 두드린다. 누구 없냐고 소리쳐 묻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
안으로 들어선 그는 탁자 위에 놓인 낡은 책 한 권을 발견한다. 책에 손을 뻗어 그는 이 정체불명의 책이 무엇인지 알아내려 한다. 책장을 넘기던 그는 이것이 마계에 관한 기록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내용을 읽어내려가며 그는 책에 적힌 정보에 크게 놀란다. 이곳의 역사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눈치챈다. 그리고 이 책이야말로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걸 깨닫는다. 그 순간 누군가의 발소리가 그를 향해 다가오는 것을 듣는다. 노인이 나타나 그에게 넌 대체 누구냐며 거칠게 쏘아붙인다. 석궁을 겨눈 채 그는 대답하지 않으면 머리에 바람구멍을 내주겠다고 협박한다. 그는 노인이 자신을 도둑으로 오해했음을 깨닫는다. 해명하려 했으며 그는 그저 순수한 호기심에 들어왔을 뿐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노인은 그에게 볼 일 없으니 당장 꺼지라고 호통을 친다. 그는 상황은 알겠지만 여전히 책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자리에 버티고 선다. 책에 손을 얹은 그는 이 중요한 물건을 꼭 가져가야겠다고 고집을 부린다. 그러고는 돈을 지불할 테니 책을 빌릴 수 없겠냐고 묻는다. 노인은 그를 매섭게 쏘아보며 거절하면 어쩔 셈이냐고 캐묻는다. 그는 이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이 책이 미치도록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전투를 준비하며 그는 허리춤의 무기에 손을 가져다 댄다. 이걸 손에 넣기 위해선 도둑질이라도 해야 할 판이라는 걸 깨닫는다. 노인을 마주한 그는 언제라도 무기를 뽑을 수 있게 싸울 태세를 갖춘다. 한편 늙은 사냥꾼은 결코 경계를 늦추지 않고 계속해서 석궁을 겨누고 있다. 그는 영감님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도 자신이 질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그때 노인이 마음을 바꾼 듯 옅은 미소를 지어 보인다. 무기를 내린 노인은 청년에게 자신을 헤이터라고 소개한다. 깜짝 놀란 청년은 자신이 방심했음을 인정하고 자신의 이름을 김우진이라고 밝힌다. 헤이터는 그 이름이 특이하다며 대신 진이라고 불러도 되겠냐고 묻는다. 진은 자신의 이름이 발음하기 어려운가 보다고 생각한다. 헤이터는 그 책이 아주 귀한 것이라면서도 그가 머물며 읽을 수 있도록 허락한다. 그 대가로 헤이터는 잡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진은 그런 기회를 준 것에 감사를 표한다. 밤이 되자 숲속의 작은 집은 짙은 안개로 완전히 휩싸인다. 모닥불 위에 가마솥이 끓고 있는 가운데 그는 늙은 사냥꾼의 집에 머물게 된다. 테이블에 앉아 헤이터가 음식을 내밀며 먹으라고 권한다. 음식을 받아든 그는 오랜만에 맛보는 수프에 놀란다. 한입 맛본 그는 음식이 너무 맛있어 감격하기까지 한다. 다음날 그가 헤이터에게 외출하냐고 묻자 헤이터가 고개를 끄덕이긴다. 헤이터는 동료들을 죽인 마수에게 복수하러 간다고 말한다. 그는 강한 헤이터가 복수심을 불태울 정도면 그 마수가 엄청나게 무서운 놈일 거라고 생각한다. 문을 나선 헤이터는 사냥을 떠나고 청년은 집에 홀로 남는다. 그 시간을 틈타 그는 다시 마계를 기록한 책을 읽기 시작한다. 책을 읽던 그는 모든 이야기가 북부 제국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 제국의 왕은 탐욕에 눈이 멀어 금지된 힘을 원했다. 그래서 그는 만물의 진리가 담겨있다고 전해지는 포털을 열어버렸다. 그날 이후로 전 세계에 끔찍한 대재앙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포털에서 강력한 마수들이 쏟아져 나와 북부 일대를 마계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이에 인간들은 연합을 결성해 마계의 확장을 막기 위한 장벽을 세웠다. 모든 정보를 다 읽은 그는 책을 덮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다. 그는 텁을 갠 채 책에서 얻은 유용한 정보가 많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빛에 가까워질수록 마수들이 점점 약해진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다시 숲속. 헤이터는 서둘러 집을 향해 전력으로 달리고 있다. 이는 그가 마계의 얼마나 깊은 곳에 있었는지 궁금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 새로운 세계에서 자신이 과연 얼마나 강한 건지 의문을 품기 시작한다. 근처에서 늑대무리가 숲을 가로지르며 맹렬한 속도로 달리고 있다. 추격을 당하는 헤이터는 석궁을 쥐고 전투를 준비하며 필사적으로 도망친다. 마수들이 그를 향해 도약하며 늙은 사냥꾼을 공격하기 위해 포위한다. 그는 갑자기 멈춰서서 두 발을 땅에 굳게 딛고 반격을 준비한다. 공중으로 도약한 그는 늑대들을 향해 여러 발의 화살을 동시에 쏘지만 괴물들은 가볍게 피하며 계속해서 그에게 다가온다. 미처 반응하지 못한 그는 도망칠 길이 없다는 걸 깨닫고 절망에 빠져 소리친다. 헤이터가 뒤로 튕겨나가는 순간 갑자기 진이 현장에 나타난다. 무기를 쥔 그는 늑대 무리와의 전투를 준비한다. 절망에 빠진 헤이터가 너무 위험하니 빨리 도망치라고 진에게 소리친다. 하지만 진은 그 말을 무시한 채 위험에 처한 늙은 사냥꾼을 지나쳐 앞으로 돌진한다. 청년이 앞으로 돌진하는 것을 본 헤이터는 그의 돌발 행동에 큰 충격을 받는다. 진은 진지한 표정으로 늑대 무리를 향해 계속 달려간다. 속도를 낸 그는 바닥을 세게 박차고 위로 도약한다. 높이 뛰어오른 그는 기습 공격을 위해 마수들의 머리 위로 솟구친다. 기습을 당한 웨올프는 미처 반응할 새도 없이 고개를 들어 올린다. 전속력으로 낙하하며 그는 자신의 무기로 마수를 향해 강력한 일격을 날린다. 공격은 정확히 적중했고 그 일격은 괴물의 몸을 거침없이 두 동강 낸다. 그 충격으로 마수는 땅에 쓰러지고 나머지 늑대들은 그저 지켜볼 뿐이다. 이를 본 무리의 다른 마수 하나가 청년을 향해 몸을 돌린다. 방금 목격한 장면에 완전히 충격을 받은 헤이터는 말을 잇지 못한다.
읽고 그는 지인이 어떻게 단일격에 웨어울프를 쓰러뜨린 건지 묻는다. 헤이터를 돌아본 진은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 그의 이름을 부른다. 얼굴에 피를 묻힌 채 진은 저 마수가 정말로 강한 축에 속하냐고 묻는다. 헤이터는 웨어울프가 강한지 정말 알고 싶어서 묻는 거냐고 반문한다. 진은 진지한 표정으로 그렇다고 답하며 놈들이 아주 강하다고 확인해준다. 그 대답을 들은 진은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했다고 담담하게 말한다. 늑대 무리를 마주하며 그는 자세한 이야기는 전투가 끝난 뒤에 듣겠다고 말한다. 그때 남은 마수들이 멈추지 않고 그들을 향해 맹렬히 돌진해온다. 그는 비록 약한 놈들일지라도 40마리나 드니 한꺼번에 덤비면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는 전략을 세워 가장 강한 놈의 목을 베어 나머지를 겁먹게 만들기로 결정한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는 진짜 목표물을 찾기 위해 무리를 훑어본다. 바로 맨 앞에서 다른 늑대들보다 훨씬 거대한 우두머리를 발견한다. 공격을 준비하며 그는 저놈이 가장 먼저 죽여야 할 타깃이라고 말한다. 위협을 감지한 마수도 순수한 분노로 눈을 번뜩이며 그를 노려본다. 그 역시 전혀 두려운 기색 없이 오직 목표물에만 완전히 집중한 채 맞서 노려본다. 마수는 잠시 머뭇거리는 듯 하더니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갑자기 마수는 무언가에 크게 놀라며 충격을 받는다. 고개를 돌리던 녀석은 옆에 있던 작은 늑대와 부딪히고 만다. 깜짝 놀란 늑대는 갑자기 도망치기 시작한다. 늑대무리 전체가 어찌할 바를 모른 채 대혼란에 빠진다. 무리가 도망치는 모습을 본 진은 가만히 서서 멀찍이 서 그 광경을 지켜본다. 헤이터는 용맹하기로 소문난 늑대들이 대체 왜 도망간 건지 의아해한다. 그의 손을 얹은 채 진은 우두머리의 행동을 분석하는 듯하다. 늑대 무리의 우두머리는 쉬지 않고 숲속을 빠르게 빠져나간다. 다시 우두막, 시간이 흘러 밤이 찾아온다. 헤이터는 웨올프의 현상금이 금화 40립이었다고 설명한다. 진이 그게 큰 돈이냐고 묻자 헤이터가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인다. 7년 동안 먹고 살기에 충분한 금액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크게 놀란다. 시체를 바라보며 그는 자신이 받게 될 보상금의 가치를 곰곰이 생각한다. 이내 그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진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른 모양이다. 이와 비슷한 다른 마수들을 죽이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마수의 몸 위에 올려진 동전주머니가 그 대가를 온전히 증명한다. 헤이터는 가죽과 고기, 지도 등 여러 물건을 대가로 건넨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챙겨 개척마을로 가서 제이콥을 찾으라고 일러준다. 또 다른 동전주머니를 건네며 제이콥이 가죽값을 후하게 쳐줄 거라고 덧붙인다. 헤이터는 마수를 죽인 건 지인이니 이 모든 걸 가질 자격이 충분하다고 설명한다. 그는 손을 내밀며 청년과 작별할 준비를 한다. 복수를 대신해준 것에 깊이 감사하며 언젠가 다시 만나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며 거래와 새로운 우정을 다진다. 그는 진심 어린 표정으로 그동안 받은 모든 도움에 감사를 표한다. 특별 인사를 나눈 뒤 장면은 오두막 밖으로 바뀐다. 을 챙긴 진이 집을 나서고 헤이터가 그의 뒷모습을 지켜본다. 을 둘러맨 그는 길을 따라 걸으며 홀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다. 그가 걸어갈 때 아까 그 늑대가 커다란 바위 위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다. 마수는 그의 존재를 가늠하는 듯 그를 뚫어지게 응시한다. 짐승은 이빨을 드러내며 그를 향해 위협적인 으르렁거림을 토해낸다. 목적지에 도착한 그는 개척마을의 거대한 문을 발견한다. 마침내 목적지에 닿은 그는 개척마을의 모습을 가까이서 마주하게 된다. 문을 통과하며 경비병과 대화를 나눈 그는 이곳이 꽤 붐비는 곳임을 알게 된다. 마을 거리를 걷자 그는 모든 주민들의 이목을 한 몸에 받는다. 그때 두 남자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 그는 아마도 자신이 이방인이라서 모두가 쳐다보고 있다는 걸 깨닫는다. 상황을 되짚어보며 그는 괴물보다 인간이 훨씬 더 위험한 존재임을 직감한다. 여관 간판을 발견한 그는 정보를 얻기 위해 안으로 들어가기로 한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그는 또다시 모두의 관심거리가 된다. 지나가가는 그를 덩치 큰 사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위아래로 훑어본다. 카운터에 다가가자 바텐더가 맥주 한잔 할 거냐고 묻는다. 술을 거절한 그는 제이콥이라는 사내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아냐고 묻는다. 바텐더는 고개를 돌려 그가 찾던 사람을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한 손에 칼을 든 채 사기꾼 같은 인상의 남자가 자신을 제이콥이라 소개한다. 진은 늑대인간의 가죽을 팔기 위해 하이터가 자신을 이곳으로 보냈다고 말한다. 칼을 떨어뜨리며 제이콥은 하이터가 정말로 늑대인간을 죽인 것이냐고 묻는다. 진은 제이콥이 하이터의 짓이라고 지레짐작한 것을 깨닫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한다. 프로미를 열어본 제이콥은 늑대인간의 가죽을 보고 충격에 휩싸인다. 술집에 있던 사람들은 늙었어도 하이터는 역시 하이터라며 입을 모아 감탄한다. 제이콥은 만면의 미소를 띠며 물건에 대한 깊은 만족감을 드러낸다. 한 남자가 그가 성공할 줄 알았다며 예상했다는 듯이 말한다. 갑자기 한 무리의 사내들이 다가와 진을 에워싸기 시작한다.
어리둥절한 그는 사내들에게 지금 무슨 짓이냐고 묻는다. 가죽을 걸친 제이콥은 목숨을 건지고 싶으면 당장 떠나라고 말한다. 그가 사기꾼임을 확신하며 원래부터 이런 놈이었는지 묻는다. 제이콥은 방금 하이터에게 투자를 한 것뿐이라며 입 닥치라고 말한다. 그러고는 그동안의 손실을 메꾸려면 이 가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한다. 진은 진지한 표정으로 이놈을 당장 여기서 죽여버릴까 고민한다. 주먹을 꽉 쥐며 고작 가죽 하나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는 없다고 마음을 다잡는다. 그는 한 사내의 얼굴에 술을 끼얹으며 운 좋은 줄 알라고 말한다. 제이콥은 건방 떨지 말고 당장 이곳에서 꺼지라고 소리친다. 진은 침묵을 지킨 채 얼굴에 흘러내리는 술을 닦아낸다.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이콥과 그의 부하들에게 등을 돌린다. 바닥에 가방과 지도를 던져두고 술집을 나서기 시작한다. 제이콥은 동전 주머니를 손에 준 채 탁월한 선택이라고 비아냥거린다. 문득 제이콥은 고개를 돌려 문 쪽을 바라본다. 진이 돌아서서 수납장을 밀어 문을 틀어막자 술집 안의 모두가 깜짝 놀란다. 그가 제이콥을 부르자 제이콥은 당황한 기색으로 그를 바라본다. 진은 수작을 부릴 거면 목숨을 걸고 목을 노렸어야 한다고 말한다. 제이콥은 방금 한 말을 취소하며 애송이가 목숨 귀한 줄을 모른다고 비웃는다. 그 말이 떨어지석게 사내들의 무리가 일제히 공격하기 위해 돌진한다. 부하 중 한 명이 죽어버리라고 악을 쓰며 온 힘을 다해 진에게 달려든다. 진은 굳건히 전투태세를 갖추며 싸울 준비를 마친다. 사내가 일격을 날리지만 그는 날렵하고 민첩한 움직임으로 막아낸다. 부하 녀석은 무기를 놓치지 않으려 발버둥치며 그가 힘이 세다고 소리친다. 그는 단숨에 싸움을 끝내버릴 듯한 기세로 적을 쏘아본다. 눈부신 속도로 공격해 부하 한 명을 쓰러뜨리고 그 사이 나머지 무리가 한꺼번에 몰려든다. 한 사내가 도끼를 휘두르며 기습을 시도하지만 진이 간발의 차로 피하자 도끼가 나무 바닥을 박살낸다. 자를 걷어차 적의 얼굴에 정통으로 내리꽂으며 타격을 입힌다. 예기치 못한 추격에 사내가 고통스레 욕설을 내뱉자 진이 곧바로 그를 베어버린다. 피로 얼룩진 얼굴을 한 채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전투를 이어나간다. 가죽을 움켜쥔 제이콥은 도대체 저런 괴물이 어디서 튀어나온 건지 경악한다. 싸움을 지켜보던 제이콥은 저렇게 강한 놈은 난생 처음 본다며 혀를 내두른다. 다시 포위된 진을 향해 두 사내가 단검을 쥐고 달려든다. 그는 재빨리 몸을 돌려 공격자 중 한 명에게 일격을 먹인다. 엄청난 위력의 타격이 사내의 가슴에 적중하며 그를 바닥에 때려 눕힌다. 마지막 일격을 날리자 남은 두아마저 맥없이 바닥으로 쓰러진다. 싸움을 마친 그가 쓰러진 사내들의 몸뚱이 앞에 우뚝 선다. 얼굴에 상처를 입은 채로 그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남은 무리를 노려본다. 공포에 질린 제이콥은 남은 두아들에게 당장 도망치라고 필사적으로 소리친다. 남은 두 놈은 패닉에 빠져 어떻게든 빨리 달아나려 도망치기 시작한다. 너무 서두른 나머지 그들은 창문을 산산조각내며 몸을 던져버린다. 밖으로 나온 제이콥은 바닥에 주저앉아 겁에 질린 채 올려다본다. 두 눈이 휘둥그레진 그는 방금 그 괴물의 정체가 대체 뭐냐며 기함한다. 그 직후 붉은 늑대가 모습을 드러내자 그는 완전히 넋이 나가버린다. 진이 다가와 그 남자를 보호하듯 그의 앞을 가로막는다. 늑대가 다가오자 사내들은 모두 진의 등 뒤에 숨어 벌벌 떤다. 술을 빤히 쳐다보며 진은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하지만 갑자기 늑대가 개처럼 꼬리를 흔들며 짖기 시작한다. 그는 이 녀석이 숲에서 마주쳤던 그 추적 늑대가 아닌지 의아해한다. 늑대는 그의 의심을 확인시켜주듯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본다. 진은 다른 놈들처럼 죽고 싶어서 이곳까지 기어온 거냐고 묻는다. 그 말을 들은 늑대는 몹시 기분이 상했다는 듯이 두 눈을 질끈 감는다. 그러더니 바닥에 몸을 던져 낑낑대며 이리저리 구르기 시작한다. 계속해서 애교를 부리며 마치 사과라도 하려는 듯 몸을 뒤집어 귀를 보여준다. 그리고는 영락없는 개처럼 배를 발라당 까고 눕는다. 제이콥과 그의 부하들은 이 기막힌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얼어붙어 있다. 진 역시 이 모든 기묘한 행동에 황당해하며 혼란스러워한다. 뻘뻘 흘리며 늑대는 이 모든 상황에 잔뜩 겁을 먹은 듯하다. 진은 사내들을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며 늑대에게 명령을 내릴 채비를 한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짐승에게 저놈들을 싹 다 물어뜯으라고 명령한다. 방금 전까지 도망치려던 작은 짐승의 눈빛이 순식간에 흉포하게 돌변한다. 적은 공격을 위해 돌진하며 사내 중 한 명을 향해 맹렬히 몸을 날린다. 등이 사내의 머리통을 물어뜯자 그는 고통과 절망에 차 비명을 지른다. 아수라장이 된 와중에 짐승의 섬뜩한 실루엣만이 어렴풋이 보일 뿐이다. 진은 참 잘했다며 그 짐승을 칭찬한다. 혼비백산한 제이콥은 바닥에 웅크린 채 짐승이 자신의 부하들을 공격하는 꼴을 지켜본다. 아수가 졸개 한 명을 물어뜯어 그 몸뚱이를 휙 내동댕이 친다. 어찌할 바를 모르던 제이콥은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 빠져나가야 함을 깨닫는다. 그 남자를 지켜보던 진은 이 녀석이 그저 멍청한 잡것에 불과하다는 걸 깨닫는다. 결국 제이콥은 넙죽 엎드려 제발 목숨 나는 사여달라고 애걸복걸한다.
끈땀을 줄줄 흘리며 그는 일단 살아서 도망쳐야 복수든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제이콥의 얼굴 바로 앞바닥에 자신의 무기를 쾅 하고 내리꽂는다. 얼굴에 피를 뒤집어 쓴 제이콥은 그 행동에 숨이 멎을 듯한 공포로 얼어붙는다. 사내가 목숨을 구걸하는 가운데 그가 무기를 쥔 채 싸늘하게 다가간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이 새끼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한다. 그러고는 제이콥이 도대체 자기가 뭐라도 되는 줄 알고 저렇게 굳는지 되짚어본다. 과거의 기억 속에서 한 남자가 그에게 이번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고 있다. 그는 매니저가 회사의 사정을 이해해달라며 떠들던 것을 떠올린다. 그때 당시 자신은 그저 체념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음을 기억한다. 그걸 수긍해버린 탓에 일주일이나 밀렸던 월급이 끝없이 미뤄졌음을 깨닫는다. 속에 그는 매니저에게 이번 달 월급은 어떻게 된 거냐고 따져 묻는다. 그러자 골프채를 쥔 매니저가 돌아보며 그를 싸가지 없는 새끼라 부른다. 매니저는 그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이기적인 놈 취급을 한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그는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쓰레기처럼 믿겨졌었는지 회상한다. 그때의 경험으로 아주 값진 교훈을 얻게 되었다고 그는 생각한다. 불현 제이콥의 표정이 끔찍하게 일그러지며 기괴한 미소를 짓는다. 희범벅이 된 얼굴로 음흉하게 웃으며 그가 공격할 태세를 갖춘다. 등 뒤에서 달려든 그가 단검을 빼들고 일격을 노린다. 그걸 쓰며 온 힘을 다해 몸을 날려 청년의 정면을 찌르려 든다. 하지만 진은 아슬아슬한 타이밍에 몸을 틀어 날렵하게 공격을 피해낸다. 그러고는 제이콥의 팔을 낚아채며 너 같은 놈들은 다 똑같은 쓰레기라고 말한다. 그는 그들이 반송의 의미조차 모르는 쓰레기들이라고 말한다. 피투성이가 든 제이콥은 온갖 징후를 담아 저주를 퍼붓는다. 그는 순식간에 치명타를 날려 남자를 멀리 날려버린다. 일격이 끝난 후 보이는 것은 제이콥의 머리뿐이다. 그는 얼굴에 피를 묻힌 채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고는 제이콥의 손을 밟으며 자신은 결코 그런 대우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그는 고개를 돌려 남은 것들을 처리할 준비를 한다. 그는 아직 그곳에 남아있는 늑대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한다. 그 짐승은 바닥에 가방을 내려놓으며 그를 따라가고 싶어하는 눈치다. 가방 안에는 보물처럼 반짝이는 금화 몇 닛이 들어있다. 늑대를 돌아본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생각에 잠긴다. 이내 그는 늑대에게 자신의 여정에 함께하고 싶은지 묻는다. 그 대답에 기뻐하며 짐승은 마치 개처럼 그에게 몸을 비빈다. 그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그러고는 아주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말하며 늑대를 받아들인다. 등을 쓰다듬으며 그는 둘이 제법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한다. 그러고는 장면이 바뀌며 거대한 도시에 웅장한 성벽이 나타난다. 하늘에는 태양이 빛나며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린다. 방에서 깨어난 그는 늑대가 잠든 사이 침대 위에 걸터앉는다. 옅은 미소를 띠며 그는 마침내 완벽한 숙면을 취했음을 깨닫는다. 그는 기지개를 켜며 서늘한 아침 공기에 완전히 상쾌해진 기분을 느낀다. 밖으로 나간 그는 시냇가 근처에서 옷을 빨기 시작한다. 불을 튀기며 그는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응시한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사람을 죽였지만 왜 아무런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는지 의아해하며 자신을 돌아본다. 그들이 쓰레기였기 때문인지 자문해보지만 그런 감정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에 그는 마수를 사냥할 때와 똑같은 아드레날린이 솟구쳤음을 깨닫는다. 가슴에 손을 얹은 그는 내면에 무언가가 변하고 있음을 느낀다.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그는 지금 느끼는 이 변화를 이해하려 애쓴다. 혹시 저주에 걸린 건 아닌지 의심하지만 어쨌든 살아남는 것이 좋은 거라고 결론짓는다. 이곳에서의 삶은 그의 예전 삶과는 아주 다를 것이다. 단호한 표정으로 그는 그저 현재를 즐기기로 마음먹는다. 도시에 도착한 진은 먼저 가죽부터 팔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고는 늑대에게 곁에 머물되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숨어 있으라고 당부한다. 도시를 걷던 그는 기사단 연맹에 가야 한다는 사실을 떠올린다. 가방을 맨 그는 연맹 지부가 이 근처에 있을 거라 생각한다. 저 멀리 우뚝 솟은 탑이 있는 거대한 흰색 건물이 그의 눈에 들어온다. 입구에 도착한 그는 한 남자에게 이곳이 연맹이 맞는지 묻는다. 그는 마수의 가죽을 탁자 위에 던져 남자를 매우 당황하게 만든다. 가죽을 앞에 두고 그는 보상을 받으러 왔다고 말한다. 남자는 이곳이 늑대 가죽으로 장난칠 만한 곳이 아니라고 일축한다. 하지만 이내 가죽을 자세히 살펴본 그의 두 눈이 휘둥그레진다. 그는 두려움에 비명을 지르며 그것이 진짜 워울프의 가죽이라고 소리친다. 창백해진 얼굴로 그는 이 젊은이가 직접 가죽을 구한 것인지 묻는다. 그는 사실을 확인해주며 오늘 아침에 그 가죽을 구했다고 말한다. 방에 앉은 그는 보상금이 나오기를 끈기 있게 기다린다. 곧 한 남자가 나타나 가죽을 먼저 검사해야 했다고 말한다. 그러고는 가죽이 진짜임을 확인했다며 가방 하나를 건넨다. 가방을 내려다보며 그는 이 정도면 당분간 먹고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가방을 열어 금화를 확인한 그는 색다른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것을 느낀다. 미소를 지으며 그는 돈이란 역시 참 좋은 것이라고 중얼거린다. 문득 누군가 자신을 부르고 있음을 깨달은 그가 고개를 돌린다. 남자는 그에게 새로운 의뢰를 맡아보지 않겠냐고 묻는다.
뜻밖의 제안에 놀란 그는 어떤 의뢰인지 궁금해한다. 남자는 마수가 나타나 엄청난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고 말한다. 그 마수 때문에 인부들이 더 이상 채석장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다. 남자는 그 마수가 평범한 워울프보다 훨씬 강하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젊은이가 이 일을 처리해준다면 보수는 아주 넉넉히 주겠다고 덧붙인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어떤 마수인지 묻는다. 남자는 겁먹은 얼굴로 그 마수의 이름이 매드스컬이라고 말한다. 연대기에서 매드스컬에 대해 읽었던 것을 기억해낸다. 또한 과거에 그놈들 중 하나와 맞붙었던 일도 떠올린다. 그건 매우 단단한 두개골을 가지고 있어 부수거나 뚫기가 힘들었다. 마수가 훨씬 강하고 매우 공격적이라는 사실도 기억하고 있다. 처음 싸웠던 기억을 떠올려보면 그는 28번이나 죽은 끝에야 간신히 녀석을 죽일 수 있었다. 남자는 그가 정말로 그 짐승을 제압할 수 있을 것 같은지 묻는다. 그는 대답하기 전 잠시 입을 다문 채 남자를 빤히 응시한다. 그는 다음 사냥감을 결정한 듯 자신만만한 미소와 함께 당연하다고 말한다. 채석장에 도착한 그는 거대한 암석 채굴장을 발견한다. 주변을 걷던 그는 마수 때문에 아무도 일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린다. 상상을 바라보며 그는 이곳이 우울하게 느껴져 하루빨리 떠나고 싶어한다. 갑자기 뒤에서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그는 걸음을 멈춘다. 한 무리의 남자들이 자신들이 먼저 왔다며 그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말한다. 그는 진지한 얼굴로 언제부터 마수 사냥에 줄을 서게 됐냐고 묻는다. 남자는 약간 어색한 표정으로 상황을 설명하려 애쓴다. 그러고는 그에게 자신의 팀에 합류해 함께 사냥하자고 제안한다. 그는 기다리면 시간은 많이 빼앗기겠지만 굳이 싸울 필요는 없겠다고 생각한다. 그들과 전리품을 나누는 것이 싸움을 피하는 가장 좋은 선택일 것이다. 하지만 제이콥을 떠올린 그는 이곳에선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뒤를 돌아본 그는 왜 자신을 무리에 끼워주려 안달인지 묻는다. 남자는 웃으며 자신은 팀의 실적보다는 안전을 우선시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젊은이가 꽤 강해 보이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왜 남자가 자신을 그렇게 강하다고 생각하는지 의아해한다. 남자는 그가 강하지 않다면 늑대가 그를 따를 리 없다고 말한다. 일행 중 한 여자는 늑대가 사람을 따르는 모습이 정말 신기하다고 말한다. 짜증이 난 그는 늑대에게 숨어 있으라고 했는데 도대체 언제 나타난 건지 생각한다. 이내 그는 이 무리가 자신의 동료를 꿰어내기 위해 고기를 주었음을 깨닫는다. 고기 조각을 입에 문 늑대는 불안과 공포로 식은땀을 흘리고 있다. 그러고는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물고 있던 고기 조각을 바닥에 내동댕이 친다. 버려진 음식을 보며 그와 무리의 남자는 잠시 서로를 빤히 쳐다본다. 짜증 섞인 표정으로 그는 늑대가 자신을 대체 뭐라고 생각하는 건지 따져 묻는다. 바닥에 떨어진 고기가 빛을 내며 이전보다 훨씬 더 먹음직스러워 보인다. 식은땀을 흘리며 말문이 막힌 그는 극심한 허기에 몸이 마비된다. 그는 왜 자신의 몸이 이토록 이상하게 반응하는지 의아해한다. 두 눈이 커진 그는 늑대가 이미 고기를 먹었다는 사실을 떠올린다. 음식에 손을 뻗으며 그는 자신의 인간적 존엄성에 대해 고민한다. 일행 중 여자가 그에게 배고파 보이는데 좀 먹겠냐고 묻는다. 그러자 그는 기묘하고도 굶주림에 허덕이는 표정으로 그녀를 돌아본다. 이내 그는 이 여자가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여신과도 같다는 것을 깨닫는다. 산한 여러 개의 불빛이 동굴 깊은 곳으로 향하는 길을 비춘다. 그곳에 들어선 그들은 마수 사냥을 시작하기 위해 함께 걸어간다. 고기를 먹으며 그는 몬스터 고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맛있다고 말한다. 여자는 그를 돌아보며 아직 통성명을 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남자는 자신을 조나단이라고 소개하고 여자는 클레어라고 이름을 밝힌다. 그가 자신을 진이라고 소개하자 남자는 반갑다고 말한다. 그는 미소를 띠며 조나단은 이 젊은 청년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듯하다. 구덩이에 도착한 그는 이곳이 몬스터와 싸울 장소라고 말한다. 그런 다음 그는 모두에게 그물과 창을 설치하라고 지시를 내리기 시작한다. 그가 클레어를 부르자 그녀는 이제 시작해도 좋다고 대답한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진은 공중으로 떠오르기 시작하는 깃털들을 보고 놀란다. 공중에 떠오른 클레어는 마도서의 힘을 빌려 마법을 영창하기 시작한다. 그는 이것이 연대기에서 언급되었던 마법임을 깨닫는다. 두 눈을 감은 채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이 땅에 축복을 내려달라고 기원한다. 법이 발동되자 모두의 몸이 한결 가벼워지기 시작한다. 조나단은 클레어의 버프가 전투에 항상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최악의 경우라도 5분 안에 전투를 끝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는 모두에게 다가올 전투에 대비하라고 외친다. 구덩이를 향해 달려가며 자신이 몬스터를 그곳으로 유인하겠다고 말한다. 미소를 지으며 진은 마법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면서 자신도 마법을 배울 수 있을지 궁금해한다. 몬스터가 다가오자 남자 중 한 명이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소리친다. 단 한 명이라도 실수하면 이곳에 모두가 죽을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함정으로 유인하는 건 나쁘지 않은 계획이지만 과연 이 전략이 저 몬스터에게 통할지 의문을 품는다. 조나단은 미끼가 되어 괴물을 자신들 쪽으로 유인하기 위해 달리기 시작한다. 몬스터를 발견한 그는 필사적으로 비명을 지르며 함정팀을 부른다. 몬스터는 뿔로 들이받으려 하며 그의 뒤를 맹렬히 쫓는다.
용병들은 매드스컬이 마침내 전장에 나타났다고 소리친다. 결국 몬스터는 함정에 빠져 거대한 철그물에 갇히고 만다. 사내들은 모두에게 그물을 3개 당기라고 고함을 지른다. 그물이 닫히자 몬스터는 갇힌 채 벗어나려 발버둥친다. 조나단이 창병팀에게 전진하여 괴물을 공격하라고 외친다. 창병 무리가 일제히 돌진하며 공격할 태세를 갖춘다. 몬스터를 찌르려 하지만 녀석의 가공할 힘에 튕겨져 나간다. 그물에 갇힌 몬스터가 분노에 찬 포효를 내지르며 함정에서 빠져나가려 한다. 사내들은 그 격렬한 움직임에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질 뻔한다. 물이 미친 듯이 날뛰며 사람들을 모두 바닥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한다. 그는 상황이 좋지 않으며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직감한다. 싸움을 지켜보던 그는 일행이 몬스터의 힘에 압도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사내들은 괴물을 붙잡지 못하고 사방으로 내동댕이 쳐진다. 엄청난 힘으로 몬스터가 뿔을 이용해 그물을 찢기 시작한다. 일행을 노려보는 몬스터의 두 눈에는 순수한 분노만이 서려있다. 그러고는 그들을 향해 온 힘을 쏟아낼 준비를 하며 자세를 고쳐잡는다. 깜짝 놀란 클레어는 분노한 몬스터를 향해 홀로 나아가는 젊은 청년을 본다. 그녀는 전투를 돕기 위해 그를 향해 마법을 시전한다. 그는 괴물 바로 앞에 멈춰서서 한치의 두려움 없이 녀석을 마주한다. 기세를 모은 그는 땅을 강하게 박차며 공격을 준비한다. 그는 훌쩍 뛰어올라 몬스터의 뿔을 움켜쥐고 녀석의 등 위로 올라탄다. 이윽고 그는 괴물과 정면으로 마주하며 일격을 가할 태세를 취한다. 성스러운 마음에 클레어는 위험하다며 진에게 조심하라고 소리친다. 그는 모든 게 통제하에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대답한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그는 녀석을 쓰러뜨릴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말한다. 물의 엄니를 부여잡은 그는 자신의 힘으로 녀석의 공격을 재빠르게 튕겨낸다. 검을 사용해 가까스로 괴물의 일격을 막아내지만 몬스터의 힘이 너무나도 강력하다. 자신이 더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오산이었다. 이어 그는 몬스터가 무시무시한 괴력을 지녔다고 중얼거린다. 바로 그 순간 그는 잠시 방심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갑자기 기이한 깃털들이 그의 주위를 맴돌기 시작한다. 뒤로 밀려나는 찰나 클레어가 나타나 돕겠다고 말한다.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낀 지는 마법 버프를 받은 것 같다고 말한다. 지는 더 수월하게 괴물을 사냥할 수 있겠다고 선언한다. 일본 일행이 거들겠다고 묻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소리친다. 지시를 이해하지 못한 일행은 그저 멀찍이서 상황을 지켜볼 뿐이다. 지금 태세를 갖추며 그는 지금은 이 편이 훨씬 낫다고 짧게 말한다. 몬스터를 향해 돌진하며 그는 혼자 싸우는 게 훨씬 편하다고 말한다. 이 녀석을 사냥하려면 몇 가지 사실만 알면 된다고 설명한다. 그는 몬스터가 기본적으로 멧돼지와 다를 바 없다고 말한다. 일직선으로 빠르게 달리지만 방향을 트는 데는 취약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선 이 약점을 이용해 녀석을 멈춰 세우겠다며 마지막 순간에 공격을 회피한다. 그는 몬스터를 벽에 처박히게 만든다. 급정거하려던 괴물은 바닥에 발을 깊숙이 파묻어보지만 결국 충격으로 균형을 잃고 쓰러진다. 버프 덕분에 몬스터가 자신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한다. 그리고 몬스터의 엄니가 인간의 두 손처럼 쓰인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검으로는 그것을 베어낼 수 없다고 경고한다. 그렇다면 곧바로 녀석의 약점인 코를 노리겠다고 결심한다. 뛰어오른 그는 괴물의 주둥이에 정확한 일격을 꽂아놓는다. 몬스터가 움직일 때마다 고통이 극심해진다는 것을 눈치챈다. 다음 공격을 준비하며 괴물의 숨통을 끊어놓는 데 집중한다. 그는 괴물의 다리에 강력한 타격을 적중시킨다. 공세를 이어가며 같은 부위에 상처를 더욱 깊게 맨다. 그러고는 몬스터에게 2번 다시 공격할 기회는 없을 거라고 경고한다. 승리의 미소와 함께 최후의 일격을 준비한다. 한편 일행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전투가 벌어지는 곳을 향해 달려간다. 그곳에 도착한 그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의아해하며 진을 찾기로 한다. 돌연 그들 앞에 나타난 생명체를 보고 깜짝 놀란다. 거대한 늑대 힘이 밝혀진 그 짐승은 매서운 눈빛으로 그들을 빤히 응시한다.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남자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뒤로 끌어당긴다. 그의 으르렁거림에 여자는 방해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냐고 묻는다. 마침내 진이 나타나고 그 늑대가 그의 동반자임이 밝혀진다. 안도한 일행이 몬스터에 대해 묻자 진은 이미 코어를 챙겼다고 답한다. 이어 그는 몬스터는 이제 이 세상에 없다고 일행에게 하체를 가리키며 이제 고기와 가죽만 남았다고 말한다. 감탄한 그들은 저런 괴물을 혼자서 쓰러뜨리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갑자기 그의 늑대가 무언가를 감지한 듯 허공의 냄새를 맡기 시작한다. 늑대는 전사를 바라보며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하는 듯하다. 바로 그때 어두운 터널에서 또 다른 거대한 괴물이 모습을 드러낸다. 괴물은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일행을 분노에 찬 눈빛으로 노려본다. 놀란 전사는 또 다른 몬스터라 외치며 모두에게 전투를 준비하라고 지시한다. 하지만 여자는 괴물의 중요한 특징을 알아차리고는 그에게 기다리라고 말한다. 몬스터의 뒤편을 가리키며
그녀는 새끼들을 데리고 있는 게 아니냐고 묻는다. 이 뒤에 숨은 두 마리의 작은 새끼 멧돼지들이 겁에 질린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위협을 감지한 어미 괴물이 새끼들을 지키기 위해 크게 으르렁거린다. 진과 그의 동료는 멀리서 그 광경이 펼쳐지는 것을 그저 지켜본다. 등을 돌린 채 그 괴수는 새끼들을 데리고 멀어지기 시작한다. 그러자 여자는 정말 이대로 가버리는 거냐고 묻는다. 전사는 그저 이곳에서 평화롭게 새끼들을 키우고 싶었던 것 같다고 말한다. 그 가족이 떠나는 것을 지켜보며 진은 그들이 평화롭게 떠나서 다행이라고 말한다. 장면 전환, 최우개척 도시에 밤이 찾아온다. 선수 집안, 일행이 모여 임무의 성공을 축하한다. 축배를 들며 대장은 사상자 없이 괴수를 생포해서 기쁘다고 말한다. 그러고는 이제 보상을 나눌 시간이라며 신나게 발표한다. 이에 나머지 일행도 엄청난 흥분과 기쁨으로 그 소식을 반긴다. 문자로를 본 여자는 70코인보다 많은 것 아니냐고 묻는다. 대장은 웃으며 금액이 커진 건 자신의 엄청난 협상력 덕분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괴수가 한 마리가 아니라 새끼가 여러 딸린 두 마리였다고 거짓말을 친다. 그 덕분에 보상이 110코인으로 올랐다고 자랑스럽게 선언한다. 그러자 진은 어미와 싸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돈을 받았냐고 의문을 제기한다. 대장은 미소를 지으며 가벼운 선의의 거짓말을 했다고 순순히 인정한다. 일행은 아무도 모르면 그게 진실이 되는 거라며 대장을 칭찬한다. 팔짱을 낀 채 진은 침묵 속에서 일행의 대화를 그저 지켜본다. 가까이 다가온 대장은 그의 주의를 끌기 위해 어깨에 손을 얹는다. 그러고는 전체 수익의 절반을 진에게 주겠다고 제안한다. 그 제안에 놀란 진은 정말 절반이냐고 되물을 수밖에 없었다. 대장은 진이 없었다면 모두 죽었을 거라며 받아달라고 부탁한다. 보상도 올랐으니 이게 모두가 원하는 바라고 설명한다. 결정에 동의하며 나머지 일행이 엄지를 치켜 세우고 잠시 생각하던 진은 버프와 함정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한다. 생각을 마친 후 그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악한 것만은 아닌 것 같다고 평한다. 그에 대한 보답으로 오늘 밤 술은 자신이 쏘겠다고 선언한다. 환호하며 일행은 열정적으로 술통을 비우기 시작한다. 바로 그때 그는 선술집을 나서는 클레어를 발견하고 의아해한다. 그녀를 뒤따라간 그는 이 야심한 시간에 어딜 가는 거냐고 묻는다. 그녀는 그저 밖에서 마법 연습을 하려는 것뿐이라고 대답한다. 장면 전환. 보름달 아래 인적이 드문 곳에 그녀가 홀로 앉아있다. 두 눈을 감고 그녀는 마법을 연습하기 위해 집중하기 시작한다. 멀리서 지켜보던 그는 사냥 후에 피곤할 텐데라고 말한다. 호기심에 이끌린 그는 그녀의 마법 연습을 계속 지켜볼 뿐이다. 이 모습을 본 그는 자신도 저걸 배워야 할지 고민한다. 클레어는 깜짝 놀라며 당연히 마법을 가르쳐줄 수 있다고 말한다. 너무 쉽게 허락했다고 생각하는 진에게 그녀는 그에게 선물을 주고 싶었다고 말한다. 클레어는 그가 괴수로부터 모두를 구해주었으니 기꺼이 가르쳐주겠다고 말한다. 신을 지켜주었기에 그는 다른 용병들과는 다르다고 덧붙인다. 하지만 조나단은 마법이 하루아침에 배워지는 게 아니라고 경고한다. 그는 진이 자신들과 함께 가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그는 왜 그래야 하냐고 의문을 품는다. 조나단은 그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늑대는 혼자 있는 게 더 낫다고 말한다. 진은 당장은 딱히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대장에게 용병단의 다음 목적지가 어디인지 묻는다. 그는 자신도 제사 개척 도시로 갈 계획이었다고 밝힌다. 두 사람은 미소를 지으며 기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본다. 우연의 일치에 기뻐하며 든든한 아군이 생겨 기쁘다고 말한다. 그들의 반응을 본 진은 다음 목적지가 정해졌다고 말한다. 장면이 바뀌고 일행은 거대한 수송용 생물을 향해 걸어간다. 그 생물은 부시간 이동에 사용되는 타라스크임이 밝혀진다. 그 생물을 관찰하며 진은 자신이 읽었던 기록 속에 타라스크라고 말한다. 힘이 난 조나단은 모두를 부르며 기나긴 여정의 시작을 알린다. 밤이 되자 그는 클레어와 함께 명상하며 마법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깨닫는다. 그러면서 수십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 최악은 반복이라고 말한다. 짧은 회상 속에서 그는 발전은 오직 끊임없는 반복에서만 온다고 설명한다. 비오듯 땀을 흘리며 그는 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끔찍한 고통이라고 말한다.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며 그는 이미 이런 류의 고통에는 익숙하다고 덤덤히 말한다. 그는 12년의 고통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을 뿐이라고 평한다. 단호한 결의로 그는 결국 성공할 때까지 그저 버텨내기로 마음먹는다. 갑자기 처음으로 마력을 느끼고는 깜짝 놀란다. 그에게 달려온 그녀는 드디어 마력을 느끼기 시작했다며 축하해준다. 그는 느끼는 데만 열흘이나 걸렸다며 정말 어렵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재능이 없는 사람들은 평생 만화를 느끼지 못한다며 대단하다고 말한다. 도구들을 준비하며 그녀는 이제 훈련의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라고 알린다. 그러고는 작은 병에 든 내용물을 은대접에 쏟아붓는다. 장갑을 낀 그녀는 그에게 옷을 모두 벗으라고 말한다. 명령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는 그녀의 손이 주먹을 쥐는 것을 그저 바라만 본다. 보름달 아래 숲속의 밤은 차분하고 고요하다. 대접에 손가락을 담그며 그녀는 다음 단계를 준비한다. 그가 무얼 하는지 묻자 그녀가 그 과정을 설명한다.
그림을 완성한 그녀는 이제 만화를 주입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앞을 똑바로 응시한 채 그는 알았다고 대답하고는 시수를 기다린다. 그런 다음 그녀가 그의 등에 손을 대며 만화 주입 과정을 시작한다. 갑자기 그는 만화가 온몸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낀다. 그는 이것이 이전에 느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라고 평한다. 계속해서 그는 몸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흐르는 것이 느껴진다고 말한다. 그녀가 상태를 묻자 그는 만화가 느껴진다고 확답한다. 첫 번째 단계가 끝나자 그녀는 세 가지 기본 단계가 있다고 설명한다. 첫째는 느끼는 것, 둘째는 간직하는 것, 셋째는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가 첫 단계를 해냈으니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 것이라고 선언한다. 자신이 만화를 통제하여 그의 심장 쪽으로 이끌어주겠다고 설명한다. 만화를 축적할 준비를 하며 그는 그 어려운 과정을 위해 집중한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말하며 그녀는 그를 향해 에너지를 밀어넣기 시작한다. 그 기운을 받아 그의 등에 있는 마법진이 강렬하게 빛난다. 갑자기 그의 뇌리에 곤충형 괴수의 환영이 나타난다. 그 기괴한 생물은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며 천천히 움직인다. 이빨이 가득한 입으로 괴수는 위협적인 눈빛으로 쏘아본다. 거대한 곤충은 앞발톱을 모으며 공격을 준비한다. 수많은 눈알들은 악의적이고도 극도로 강력한 존재감에 드러낸다. 위협적인 에너지를 감지한 그녀는 이것이 어디서 오는 건지 의아해한다. 뒤로 밀려난 그녀는 정체불명의 에너지 파동에 휩싸인다. 그가 만화를 흡수하자 그녀는 필사적으로 그에게서 벗어나려 한다. 그는 자신의 만화가 흡수당하고 있으며 이대로는 전부 빨려버릴 것이라고 비명을 지른다. 그 순간 끝에 칼날이 달린 꼬리가 그녀의 허리를 낚아챈다. 뛰어가던 그녀는 마지막 순간에 진의 동료 덕분에 목숨을 건진다. 늑대에게 구출된 그녀는 저게 정말 붉은 늑대가 맞는지 의문을 품는다. 진을 향해 으르렁거리며 늑대는 그녀 앞을 막아서서 경계태세를 취한다. 여전히 겁에 질린 채 그녀는 늑대가 위험을 감지하고 도우러 온 건지 생각한다.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온 그는 다가가 걱정스레 그녀의 이름을 부른다. 그녀의 상태를 염려한 그가 몸은 좀 괜찮은지 묻는다. 그러자 그녀는 자신이 본 것이 위험천만한 정신의 세계였다고 설명한다. 그것은 힘의 발현으로서 독자적인 하나의 세계로 나타난다. 누구에게나 정신의 세계가 있으며 이는 각자가 걸어온 길에 따라 형성된다. 하지만 그녀는 어째서 그의 내면에 그토록 강렬한 존재가 도사리고 있는지 의문을 품는다. 그에게 솔직해져 달라고 부탁하며 그녀는 고개를 돌려 심각한 질문을 던진다. 읽고 그녀는 단도직입적으로 그가 혹시 모노코어를 먹은 적이 있는지 묻는다. 이해하지 못한 그는 도대체 모노코어가 무엇이냐고 되묻기만 한다. 그녀가 그것은 마수들의 결정체라고 설명하자 그는 먹어본 적이 있다고 대답한다. 정확한 그녀는 그를 붙잡고 정확히 언제 얼마나 먹었는지 캐묻는다. 그는 10년 동안 먹어왔으며 아마 수만 개는 될 거라고 말한다. 그녀의 반응을 이해하지 못한 그는 그게 무슨 문제라도 되냐고 묻는다. 겁에 질린 표정으로 그녀는 인간이 모노코어를 먹으면 죽거나 괴물로 변해버린다고 설명하기 시작한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며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그저 달을 음시한다. 인과응보의 법칙이라고도 알려진 업에 대한 설명이 이어진다. 이 기운은 오직 마계에서만 발견된다고 한다. 그로 인해 마수의 코어는 체내에 축적된 업보로 형성된다는 것이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일행은 거대한 타라스크에 위해서 여정을 이어간다. 그 사실을 떠올리며 그녀는 흑신관이 정말 신경 쓰인다고 말한다. 포탈이 열렸을 때 일부 인간들이 마수들의 뒤를 따랐던 것을 그녀는 기억한다. 그 자들은 코어를 먹어치웠고 심지어 다른 인간들을 마수들에게 제물로 바치기까지 했다. 그와 나눈 대화를 떠올려보면 그는 수만 개의 코어를 먹었다고 했다.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추며 그녀는 진이 흑신관이 아닐까 의심하지만 만약 그랬다면 그녀에게 자신의 정신세계를 보여주지 않았을 것이라며 결론을 내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코어의 위험성을 몰랐다는 사실은 여전히 기이하게 느껴진다. 진은 그저 코어를 먹는 다른 마수들의 행동을 모방했을 뿐이라는 사실이 밝혀진다. 그렇다 해도 그녀는 그가 어째서 그토록 역겨운 것을 먹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그녀는 그가 정말로 기이한 사람일 뿐이라고 생각하기로 한다. 이에 그녀는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으니 코어를 먹는 짓은 당장 그만두라고 경고한다. 곰곰이 생각하던 그는 자신이 여전히 멀쩡히 살아있으니 그녀의 정보가 틀렸다고 여긴다. 그러고는 자신이 끊임없이 싸우고자 하는 갈망이 혹시 그 대가가 아닐까 의문을 품는다. 이 모든 것이 마수의 코어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그는 의심한다. 노력해보겠다는 그의 말에 그녀는 당장 그만두라며 앙칼지게 소리친다. 만약 계속한다면 위험해지는 건 그의 목숨뿐만이 아닐 거라고 경고한다. 그것 때문에 마법을 쓰지 못하게 될 만큼 심각한 상황인지 걱정스럽게 묻는다. 그녀는 현재 그의 상태로는 마나 발현을 사용하기 어렵겠지만 적어도 마나 아츠는 쓸 수 있을 거라며 그를 다독인다. 혼란스러운 그는 이 마나 아츠가 대체 무엇인지 묻기만 한다. 대사 개척 도시에 도착한 그들은 엄청난 인파를 지켜본다. 광장에 선 그들의 눈앞에 도시 중앙에 세워진 천사상이 들어온다. 그가 용병들의 엄청난 수에 대해 언급하자
그녀는 이번 의뢰의 규모가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게다가 이번 임무는 성기사가 직접 감독하고 있으니 주의하라고 경고한다. 바로 그때 레이몬드라는 이름의 성기사가 모두의 앞에 모습을 드러낸다. 성기사를 주시하며 진과 일행은 멀리서 상황을 분석할 뿐이다. 그가 뿜어내는 기운은 용병들의 것과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강렬하다. 이토록 사람이 몰린 이유를 묻자 황금벌레의 의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게 누구인지 모르는 그는 황금벌레가 마수의 일종이냐고 묻는다. 혼란스러워하는 그를 보며 그녀는 그가 하는 거라곤 마수 사냥뿐이라며 혀를 내두른다. 그러자 단장이 나서서 황금벌레가 천하제일의 갑부였다고 설명해준다. 심각한 표정으로 그는 그 거물이 돌연사했다고 덧붙인다. 더 자세한 내막을 알고 싶은 진이 암살이냐고 묻지만 단장은 확실치 않다고 답한다. 임무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그가 이유를 묻자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그들이 모든 것을 상속받았기에 그 막대한 재산을 운반할 일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이번 임무는 거물이 남긴 엄청난 보물 전체를 운송하는 것임이 밝혀진다. 재산을 옮기기 위해 이토록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는 것을 비로소 이해한다. 그 밖에도 그들의 용병단인 검은 청새치가 군중들 앞에서 호명된다. 기회를 얻은 것에 환호하며 단장은 진에게도 함께 가야 한다며 그를 이끌고 간다. 단장은 진을 소개하며 그가 마술을 포획하고 웨올프를 길들였다고 말한다. 군중 속에서 누군가가 그가 바로 대가리 분쇄기냐고 묻는다. 자신의 힘을 의심하는 시선과 별명에 혼란스러운 그에게 단장은 자신만 믿으라는 말을 건넨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성기사가 몹시 심각한 표정으로 일행을 응시한다. 그가 보수를 공지하며 일출과 함께 출발할 것이라고 선언한다. 단장은 짐꾼 노름만으로 100골드를 받는 건 엄청난 일이라며 액수에 감격한다. 업계의 방식을 설명하며 그는 절반은 일에 대한 값이고 나머지 절반은 이름값이라고 말한다. 대가리 분쇄기라는 별명 덕분에 이렇게 후한 보수를 챙길 수 있었다고 계속해서 덧붙인다. 과거의 전투를 회상하며 마수들의 머리를 박살내버리기 때문에 그런 별명이 붙었다고 설명한다. 그 별명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는 누가 지었든 짐승 같은 놈일 거라고만 생각한다. 동전 주머니를 들고 그는 100골드면 꽤 훌륭한 수준의 명성이라고 평한다. 그러면서 이것이 마나아츠를 배우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화면이 바뀌며 용병단 막사 위로 짙은 어둠이 내려앉는다. 막사 안에서는 수많은 남자들이 서로 뒤엉켜 거대한 난투극을 벌이고 있다. 그 혼란 속에서 한 남자가 다른 남자의 얼굴에 묵직한 일격을 날린다. 투기장에 대해 걱정하는 그녀에게 성기사들이 마나아츠를 쓴다는 그의 말이 들려온다. 그 기술을 배우기 위해 그들의 이목을 끌 계획이라고 그는 말한다. 연대기에 따르면 성기사들은 강자에게 큰 흥미를 보인다고 그는 설명한다. 이어서 그는 그들이 강함을 인정하면 상대를 아주 극진히 대우해준다고 말한다. 자신감에 찬 그는 투기장에서 상대를 마주하며 전혀 어렵지 않을 것이라 장담한다. 투기장을 떠올리며 그는 그곳에서 기사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겠다고 다짐한다. 전투가 시작되자 첫 번째 상대가 날쌘 일격으로 진을 향해 쇄도한다. 재빨리 상대의 공격을 피한 뒤 적의 앞면에 강력한 펀치로 반격을 꽂아 넣는다. 그러나 그의 주먹이 붙잡히고 만다. 하지만 지체 없이 그는 강력한 일격으로 적의 머리를 후려쳐 응수한다. 그가 상대를 제압하자 군중들은 대가리 분쇄기가 제 이름값을 톡톡히 해냈다고 환호한다. 진을 주시하는 기사를 보며 그는 마침내 이목을 끄는데 성공했음을 깨닫는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시선을 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이제부터 진짜 실력을 보여주겠다고 말한다. 기사가 자신을 진지하게 여기게 만들려면 훨씬 더 많은 놈들을 쓰러뜨려야 한다. 그런 놈들을 두세 명만 더 박살내면 기사도 대체 어디서 굴러먹던 놈인지 궁금해할 거라고 굳게 믿는다. 이 수십 명의 상대를 쓰러뜨린 채 그는 이목을 끌기 위한 계획을 계속 이어나간다. 그 기사가 진짜 백이라면 반드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라 생각한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기사는 수습기사 렉스에게 그와 맞붙으라고 명령한다. 그 명령에 격분한 수습기사는 어째서 자신이 한낱 용병 따위와 싸워야 하느냐며 반발한다. 이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그는 이 순간이 오면 진짜 계획이 시작될 것이라 말한다. 싸움을 거절하며 그는 이것이 마침내 협상이 시작되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그 거절을 이해하지 못한 수습기사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빤히 쳐다볼 뿐이다. 용병단 숙소로 시점이 전환되며 도시에는 밤이 소리 없이 고요하게 내려앉는다. 그가 거절하는 모습을 본 클레어는 영문을 모른 채 그저 상황을 지켜보기만 한다. 그녀뿐만 아니라 용병단 단장 역시 자신이 방금 들은 말을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눈치다. 그 거절을 이해하지 못한 나머지 일행들 또한 충격에 빠진 채 상황만 멍하니 바라본다. 위에서 수습기사가 왜 싸움을 피하는 거냐며 분노에 차 소리친다. 그의 거절에 단단히 화가 난 수습기사는 그의 태도에 짜증이 치밀어 오른다. 이에 성기사가 혹시 어디 다친 곳이라도 있는 거냐며 그에게 묻는다. 얼굴에 미소를 띠며 그는 전혀 다치지 않았다고 대답한다. 그러자 기사는 그에게 결투를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다. 그는 용병으로서 돈을 받을 때만 싸운다고 설명한다.
이 기회를 빌려 그는 큰 내기를 하자고 제안한다. 기사는 내기에서 그가 도대체 무슨 가치 있는 것을 걸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자 그는 기사가 기뻐할 만큼 자신에게 돈이 아주 많다고 말한다. 동전 주머니를 보여주며 그는 내기 판돈을 지불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한다. 군중은 성기사를 상대로 내기를 하려 한다며 그를 미치광이 취급한다. 분노한 수습기사는 그를 개자식이라 부르며 짜증을 낸다. 또한 기사는 그를 제지하며 그 돈은 필요 없다고 말한다. 그는 대신 다른 방식의 내기를 하자고 말한다. 승자가 패자의 부상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조건을 제안한다. 그 제안을 생각하며 그는 이것이야말로 정확히 자신이 원하던 것이라고 결론 내린다. 내기를 수락하며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은 결투가 끝난 후에 밝히겠다고 말한다. 투기장한 두 사람은 마주선 채 거대한 싸움의 시작을 준비한다. 수습기사는 반드시 이기겠다는 결의에 찬 진지한 눈빛으로 그를 노려본다. 시선을 맞받아치며 진 역시 무서운 집중력으로 싸움을 준비한다. 관중 속의 모든 이들이 소리치며 머리통 분쇄기의 승리에 자신들의 집을 건다. 용정단장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싸움이 위험해지면 신호를 보내라고 그에게 말한다. 그는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진리가 없다고 대답한다. 진이 살살해줄까 묻자 수습기사는 감히 그럴 생각 말라고 쏘아붙인다. 기사는 그가 결코 쉽게 쓰러뜨릴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고 경고한다. 수습기사는 기합을 내지르며 알겠다고 답하고는 전투 패스를 갖춘다. 관중들은 흥분하여 환호하며 성기사의 만화 운용법을 언급한다. 그는 만화 운용법을 사용해 발을 구르며 투기장 앞으로 돌진한다. 순식간에 거리를 좁힌 그는 상대를 향해 날렵한 일격을 준비한다. 그 속도를 알아챈 진은 그가 다른 풋내기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깨닫는다. 경이로운 힘으로 상대를 스치는 공격을 날린다. 위험을 감지한 진은 저거 한 방 제대로 맞으면 죽을 수도 있겠다고 말한다. 흥미를 느낀 그는 이것이 이른바 만화 운용법이라는 것임을 깨닫는다. 그 순간 그는 수습기사의 일격을 단 한 손으로 막아낸다. 그는 공격을 가로막아 간발의 차로 자신의 얼굴을 향하던 일격을 저지한다. 얼굴을 훔치며 그는 수습기사가 진짜 이름이 진이 맞냐고 묻는 것을 듣는다. 그러자 수습기사는 기사를 얕본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 말한다. 싸움을 지켜보던 관중들은 그가 돈을 다 잃게 생겼다고 수군거린다. 상황을 걱정하며 클레어는 그저 말없이 싸움을 지켜보기만 한다. 팔짱을 낀 채 성기사는 침묵 속에 결투를 응시한다. 공격을 피하며 그는 수습기사의 맹공으로부터 자신을 능숙하게 방어해낸다. 일격을 피한 그는 손을 이용해 공격을 막아낸다. 결투를 지켜보던 성기사는 이 상황에서 뭔가 기묘한 위화감을 느낀다고 말한다. 진이 전에는 단 일격에 모든 이들을 쓰러뜨렸음을 기억하며 지금 투기장 안에서 그의 움직임이 극도로 수비적이라는 사실을 눈치챈다. 분노의 포효와 함께 수습기사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건 공격을 준비한다. 온 힘을 끌어모아 그는 진을 향해 강력한 일격을 날린다. 예상외로 진은 오직 손바닥만으로 그 일격을 튕겨낸다. 경악한 용병단장은 그가 만화 공격을 튕겨냈다고 소리친다. 그리고는 그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지 의문을 품는다.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는 급반전된 전개에 완전히 충격을 받아 그 광경을 멍하니 쳐다본다. 팔에 상처를 입은 진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한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상대의 전투력 파악은 이미 끝났다고 말한다. 그러고는 이제 수습기사의 맷집을 확인해볼 차례냐고 묻는다. 앞으로 내달린 그는 수습기사의 복부에 정통으로 강력한 타격을 꽂아 넣는다. 그 타격을 맞고 수습기사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허공으로 튕겨 날아간다. 그의 표정을 살피며 진은 고작 한 대 때렸을 뿐이라고 말한다. 상황을 파악한 수습기사는 진이 자신을 그저 가지고 놀았음을 깨닫는다. 그는 미소를 띠며 그가 한 반은 버텨낸 것 같다고 평한다. 그는 버텨낸 게 만화 운용법 덕분인지 묻는다. 궁금하다고 말하며 수습기사는 싸움을 계속하기 위해 일어선다. 주먹을 주며 진은 수습기사가 앞으로 몇 대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묻는다. 갑자기 성기사가 수습기사의 어깨를 잡으며 싸움에 난입한다. 그는 결투가 끝났음을 선언하며 수습기사가 패배했으니 그만두라고 말한다. 그러고는 약속한 것을 주겠다고 선언하며 결투를 마무리 짓는다. 한 입에 불만을 표하며 진은 이제 막 시작하려던 참이었는데 김이 샜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자신의 계획이 성공적이었다고 말한다. 승리를 목격한 관중들은 내내 그를 믿고 있었다고 환호하며 기뻐한다. 장면이 황금벌레 저택으로 바뀌고 그곳에 밤이 찾아온다. 저택안 대부호의 아들 중 하나가 돼지처럼 개걸스럽게 먹어치우고 있다. 그리고 첫째 아들 데릭과 둘째 아들 세드릭이 등장한다. 중 한 명이 불평하며 성벽 안으로 들어가려면 열흘은 걸릴 것이라고 말한다. 다른 한 명은 그들이 항상 그래왔으며 짓기만 할 뿐 물지는 못한다고 대답한다. 하며 첫째는 우리가 무사할 수 있을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는다. 그러고는 그때까지 자신들의 몸이 버텨주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만화 발현이란 만화를 운용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설명된다. 그 주된 목적은 근력과 무기의 파괴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숙련도에 따라 이 기술은 바다와 산을 가를 수도 있다.
그는 자신의 궁극기를 사용하여 신성한 불꽃의 참격이 지닌 위력을 시연한다. 강렬한 충돌음에 놀란 새 몇 마리가 그 자리에서 날아간다. 그는 가만히 서서 자신의 강력하고도 정교한 공격이 남긴 결과를 조용히 지켜본다. 탄탄한 수습기사는 레이몬드 경의 모습은 볼 때마다 정말 경이롭다고 말한다. 수한 오라를 칭찬하며 그는 이제 렉스의 차례라고 말한다. 수습기사는 흥분하여 준비가 되었다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한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지는 저런 모습을 예전에 본 적이 있다고 느낀다. 그는 이것이 만화 발현의 진정한 형태인지 궁금해한다. 호기심을 느낀 그는 방금 목격한 것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한다. 레이몬드는 특별한 기술을 쓰지 않고도 무엇이든 배워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고는 근육 속의 만화의 흐름을 유지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시작한다. 설명을 마친 그는 진에게 만화의 흐름을 통제하라고 지시한다. 그는 이 기술이 클레어가 가르쳐준 것과 비슷하다는 사실을 눈치챈다. 갑자기 그의 얼굴 주위로 이질적인 만화가 흐르기 시작한다. 왜 이렇게 많은 만화가 자신의 몸을 흐르고 있는지 의아해한다. 그 부드러운 흐름을 알아차린 그는 그것이 클레어의 만화라는 것을 깨닫는다. 하지만 직후 그의 몸에서 또 다른 불길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한다. 기사는 이 만화를 천천히 사용하며 몸을 조금씩 움직여보라고 말한다. 그 순간 기사는 이질적인 기운이 발현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다. 검을 손에 쥔 그는 그 새로운 기운에 완전히 휩싸인다. 기사는 그가 어떻게 방금 본 무술을 그대로 따라 사용할 수 있는지 경악한다. 그는 또한 검에 칼날을 감싸고 있는 소름 끼치는 만화를 목격한다. 만화는 보통 사용자의 심상세계에 기반한다고 설명된다. 그래서 기사는 그의 몸 안에 도대체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의문을 품는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새롭게 얻은 기술을 시험해볼 준비를 한다. 그는 검을 휘두르며 허공에 연속적인 참격을 쏟아내기 시작한다. 그는 이 기술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기력을 소모한다는 걸 깨닫는다. 새로운 스킬이 존나 멋지다고 생각한 그는 당장 시험해보고 싶어한다. 여정을 이어가며 두 마리의 타라스크가 길 위를 나란히 걸어간다. 그녀가 만화 기술을 배운 걸 축하하자 그는 고마워한다. 그는 그녀의 만화가 자신에게 넘어왔기에 괜찮은지 걱정스레 묻는다. 차분한 표정의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그를 빤히 바라본다. 이내 그녀는 괜찮다며 작은 선물이었다고 말한다. 그는 그 덕분에 만화를 다루는 법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갑자기 기사가 그가 이렇게까지 기뻐할 줄은 몰랐다고 말한다. 견습기사는 긴장 풀지 말고 스승님께 예의를 갖추라고 그에게 말한다. 그제야 그는 이 견습기사가 아직도 패배의 쓴맛을 잊지 못했다는 걸 깨닫는다. 미소를 지으며 그는 녀석의 자존심을 건드려 싸움을 걸기로 마음먹는다. 그러고는 있는 힘껏 견습기사가 탄 말의 엉덩이를 후려친다. 엉덩이를 맞은 말이 깜짝 놀라 날뛰며 기사를 태운 채 미친 듯이 질주한다. 기사는 동물을 통제하려 애쓰며 다급하게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른다. 말의 고삐를 낚아채며 지는 그가 더 이상 말썽을 피우지 못하게 막겠다고 말한다. 누군가 분노에 차 고함을 지르며 애먼 음식을 바닥에 내동댕이 친다. 소란을 눈치챈 진이 무슨 일이 생겼다고 말하지만 기사는 그를 무시한다. 그는 그저 죽은 재벌아들 놈들의 오만한 행동일 뿐이라고 설명한다. 아버지가 죽은 이후로 그들은 단 1초도 쉬지 않고 개걸스럽게 음식을 먹어치우고 있었다. 그래서 기사는 골치 아픈 일을 피하려면 그냥 무시하는 게 상책이라고 조언한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지는 이 상황 전체에 불길한 예감을 느낀다. 식량이 떨어질 때마다 그들에게 기묘한 일이 벌어진다. 일그러진 얼굴을 한 그들 중 한 명의 불안감이 극도로 치솟은 듯하다. 갑자기 그의 몸이 기괴한 괴물로 변모하기 시작한다. 당장이라도 괴물이 피어나올 것 같은 낌새에 그의 불길한 예감이 확신으로 바뀐다. 눈을 크게 뜬 그는 마침내 끔찍한 위험이 닥쳤다는 걸 깨닫는다. 거대한 괴물이 수레안을 뚫고 나오며 짐승 같은 포효를 내지른다. 벽에 휩쓸린 타라스크가 고통스럽게 울부짖으며 미친 듯이 발버둥친다. 난에 빠진 타라스크가 분노하며 승객들을 모조리 튕겨낸다. 그 광경을 본 기사는 이 모든 게 재벌아들의 짓이라는 걸 깨닫는다. 연습기사를 향해 소리치며 성기사는 그를 전투로 부른다. 그는 검을 뽑아들고 눈앞에 나타난 새로운 위협에 맞설 준비를 한다. 명령을 내리며 그는 승객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말한다. 그 명령에 동의하며 견습기사가 통제불능의 괴물을 향해 돌진한다. 그 사이 수레는 괴물의 변이로 인해 완전히 박살나버렸다. 폭발의 여파로 모든 보급품이 허공으로 흩뿌려진다. 포효와 함께 괴물은 그 악마적이고 기괴한 형상을 만천하에 드러낸다. 화들짝 놀란 그녀가 저게 마인마소화된 인간이냐고 묻고 그는 혼란스러워한다. 그녀는 그들이 마계의 업보에 의해 짐승으로 변해버린 사람들이라고 설명한다. 충격적인 사실에 놀란 그녀는 그들을 마인이라 부른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그는 자신의 기술을 사용해 검으로 괴물을 공격하며 앞으로 나아간다. 아래서 내리며 정확한 도약과 함께 참격을 날린다. 그는 단 일격에 괴물을 반으로 베어버린다.
그 일격이 괴물을 갈라버리며 단숨에 위협을 종식시킨다. 그때 그는 공격에 휘말린 견습기사의 이름을 다급하게 부르짖는다. 견습기사가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괴물의 촉수 중 하나에 얻어맞는다. 검을 휘둘러 자신을 올가맨 촉수를 단칼에 베어낸다. 뒤덮여 있는 상태에서도 괴물의 촉수들은 땅 위에서 계속해서 움직인다. 중앙에 입이 달린 괴물이 엄청난 속도로 재생하기 시작한다. 기사는 괴물이 재생할 수 있다고 소리치며 그에게 기다리라고 경고한다. 괴물과 마주한 견습기사는 더욱 거대해진 형상에 경악한다. 그는 분노하며 새롭게 나타난 위협에 맞설 준비를 한다. 순식간에 그는 괴물에게 집어삼켜지고 만다. 이명을 지르며 기사는 괴물의 공격에서 제자를 구하기 위해 달려간다. 상처를 본 그는 제자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는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진과 일행은 갑작스러운 공격에 큰 충격을 받는다. 분노한 레이몬드는 괴물을 저주하며 반격할 준비를 한다. 그는 검을 휘둘러 강력하고 정교한 일격으로 괴물을 내리친다. 그는 괴물의 숨통을 끊기 위해 다시 한번 성스러운 화염의 참격을 날린다. 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괴물은 기사의 공격을 정면으로 얻어맞는다. 그는 필사적으로 악마 같은 괴물 안에서 제자를 끄집어내려 애쓴다. 그는 버티라고 소리치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구해주겠다고 약속한다. 그는 제자에게 포기하지 말고 살아남기 위해 계속 싸우라고 말한다. 진은 진지한 표정으로 전투에 합류해 그들을 도울 준비를 한다. 갑자기 기사를 향해 여러 갈래의 촉수가 날아와 그를 덮친다. 앞으로 뛰어든 진은 자신의 몸으로 기사를 가려 공격을 막아낸다. 그는 날렵한 움직임으로 기사를 옆으로 내던져 그를 구한다. 충격에 튕겨나간 기사는 바닥에 거칠게 나동그라진다. 절망에 빠진 다른 용병들은 성기사가 당했다고 소리친다. 포효와 함께 괴물은 재생하며 새롭고 기괴한 형태를 취한다. 거대한 입을 쩍 벌린 괴물은 포효하며 그곳에 있는 모두를 노려본다. 그는 이대로 코어를 계속 먹다간 자신도 저 괴물처럼 변할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 그걸 걱정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다고 마음먹는다. 공격을 피하며 그는 괴물에 끔찍할 정도로 놀라운 소화력을 눈치챈다. 그러고는 녀석의 끝없는 재생력을 보며 이 괴물을 죽이기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깨닫는다. 저런 재생력이라면 이 싸움은 소모전이 될 수밖에 없다고 결론짓는다. 그는 체력을 안배하며 녀석의 약점을 찾아내기로 결심한다. 입을 벌리며 괴물은 날카로운 이빨로 공격할 준비를 한다. 그는 일격을 날려 괴물의 촉수 중 하나를 가까스로 잘라낸다. 날쌘 움직임으로 그는 연속 공격을 이어갈 채비를 한다. 하지만 그는 몸에 고통을 느끼고 상처가 난 것을 발견한다. 갑자기 용병단의 대장이 괴물을 향해 창을 내던진다. 정확히 명중한 창이 괴물의 촉수 하나를 꿰뚫어버린다. 그는 자신들도 괴물과의 전투를 돕겠다고 소리치며 선언한다. 클레어는 마도서를 펼쳐들고 마법으로 지원할 준비를 한다. 그녀는 검은 마땅히 악을 베어야 한다고 외치며 주문을 영창한다. 마법의 힘을 받은 용병들이 산산조각난 괴물의 파편 위로 창을 내리꽂는다. 그리고는 마법 덕분에 괴물의 재생이 느려졌다고 소리친다. 그는 흥분한 채 소리치며 가진 모든 힘을 쥐어짜내 전투에 다시 뛰어들 준비를 한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저들이 이렇게 용감할 줄은 몰랐다고 말한다. 그 사이 괴물의 점액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지기 시작한다. 주변 괴물이 그 점액을 다시 흡수하며 모습을 바꾸기 시작한다. 그 변화를 눈치챈 그는 괴물의 기운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알게 된다. 괴물의 왼쪽 어깨에서 인간의 얼굴이 솟아나기 시작한다. 연희와 함께 괴물은 한층 더 강력해지고 더욱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 놀란 그는 그 얼굴들이 바로 황금벌레 아들들의 얼굴임을 깨닫는다. 한 번의 공격으로 괴물이 용병들을 향해 수많은 촉수를 발사한다. 촉수들이 맹렬하게 날아가며 그들 모두를 한꺼번에 덮칠 듯 뻗어간다. 비겁한 대장은 괴물이 잃었던 살점을 완전히 다 회복했음을 깨닫는다. 그러자 괴물은 자신의 몸체 여러 조각을 허공으로 쏘아 올린다. 그는 괴물을 향해 돌진하며 검으로 공격할 준비를 한다. 재빠른 움직임으로 그는 괴물의 팔 하나를 베어버린다. 그 반동을 이용해 그는 괴물 위로 도약하며 연타를 이어간다. 괴물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안면의 공격을 정통으로 맞고 진은 그 반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한다. 한 걸음 물러선 그는 전열을 가다듬기 위해 괴물에게서 거리를 벌린다. 성스러운 표정으로 단장이 괜찮냐고 묻자 그는 괜찮다며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는 괴물이 한층 더 강해진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한다. 그는 재생력이 문제니 계속 공격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단장은 이미 녀석의 공격 패턴을 파악했다며 그를 안심시킨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단장의 말이라면 믿겠다고 대답한다. 그는 검을 고쳐지며 스스로 만족할 때까지 계속 베어버리겠다고 말한다. 기합을 내지르며 그는 혼신의 힘을 다해 괴물을 향해 돌진한다. 그는 검을 휘둘러 괴물에게 매서운 연격을 쏟아내기 시작한다. 그 검격에 괴물은 여러 조각으로 썰려나가고 사방의 땅 위로 점액질이 흩뜨러진다. 단장은 소리치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괴물의 재생을 막으라고 모두에게 명령한다. 그는 정교한 일격으로 괴물의 눈을 베어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
통에 몸부림치며 비명을 지르던 괴물은 치명타를 입고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다. 코어를 발견한 그는 괴물에게 최후의 일격을 날릴 준비를 한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녀석과의 싸움도 마침내 끝이라고 말한다. 그는 검으로 코어를 파괴하며 이 기나긴 전투에 종지부를 찍는다. 지친 용병들은 흉측한 괴물을 상대로 얻어낸 힘겨운 승리를 자축한다. 그 사이 클레어는 성기사의 상처를 치료하는 것을 돕는다. 그때 갑자기 산산조각난 코어 파편들이 제멋대로 튀어오르며 움직이기 시작한다. 새로운 형태를 갖춘 작은 괴물들이 그 일대를 벗어나 도망치기 시작한다. 승리했음을 깨달은 용병들은 이제 자신들의 명성이 하늘을 찌를 거라며 환호한다. 숲에서 걸어나온 그는 모두가 정말 잘 싸워주었다고 말한다. 그는 진지한 눈빛으로 바닥에 흩어진 괴물의 잔해를 주의 깊게 살핀다. 바닥에 떨어진 괴물의 코어 중 하나가 느릿하게 고동을 이어간다. 갑자기 용병 중 한 명이 나타나 자신도 살아남았다며 소리친다. 멀리 떨어진 나무 뒤에서 한 의문의 여자가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 그녀는 거부의 자식들도 결국 그 애비와 다를 바 없었다고 중얼거린다. 그녀는 어쩌면 저리도 무능하고 쓸모가 없냐며 눈물을 흘린다. 그러다 진이 괴물의 코어에 다가가는 것을 발견하고는 호기심을 품는다. 그가 코어를 집어드는 모습을 보자 그녀의 의심과 호기심은 더욱 짙어진다. 모닥불 곁에 앉은 그는 수집한 코어 중 하나를 먹을 준비를 한다. 그는 사뭇 진지하면서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코어를 관찰하며 분석한다. 그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코어를 입에 넣고 씹어 삼키기 시작한다. 두 눈을 감고 그는 코어가 신체에 미치는 반응을 온몸으로 느낀다. 갑자기 그의 머릿속에 탁자에 묶인 어느 남자의 환영이 스쳐 지나간다. 그는 이것이 누군가의 기억이라는 것을 깨닫지만 그게 누구의 것인지는 알지 못한다. 여자는 네 아버지가 죽은 건 전부 네 무능함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리고는 살고 싶으면 성과를 증명해 보이라고 경고한다. 이어서 그녀는 네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증명해보라고 압박한다. 손에 유리병을 든 채 그녀는 그가 그럴 가치가 있는 놈인지 확인해보겠다고 말한다. 그녀는 액체를 들이부으며 남자에게 그 기괴한 물질을 강제로 마시게 한다. 남자는 고통에 찬 비명을 내지르고 그의 몸은 서서히 끔찍하게 변이하기 시작한다. 정신을 차린 지는 방금 목격한 끔찍한 기억에 큰 충격을 받는다. 손을 거칠게 떨며 그는 숲에서 먹었던 모든 것을 개워낸다. 공포에 질린 그는 무서운 속도로 야영지에서 도망친다. 땅가게 쓰러진 그는 충격적인 환영에 휩싸여 다시 한번 헛구역질을 한다. 코어를 먹으면 극히 드물게 괴물의 힘을 얻거나 때로는 그 기억을 흡수하기도 하지만 거기에는 부작용이 따른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그는 그 기억이 거부의 아들 중 한 명의 것이었음을 뒤늦게 깨닫는다. 상황의 조각들을 맞춰본 그는 그 액체에 그들을 괴물로 변이시킨 업보가 담겨 있었음을 이해한다. 그리고는 그 여자가 암흑사제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품는다.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숨겨진 진실을 깨달은 그는 크나큰 충격에 빠진다. 그에게 다가온 클레어가 곧 출발해야 한다며 그를 부른다. 그의 식은땀을 알아챈 그녀가 왜 그렇게 이상하게 구냐고 묻는다. 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는 또 첸의 코어를 주워 먹은 거냐며 그를 꾸짖는다. 그는 사실을 털어놓을까 고민하지만 자칫 오해를 살까 두려워 망설인다. 결국 숨기기로 결심한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이 사실을 비밀로 묻어둔다.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그 의문의 여자는 일행의 일거수일투족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다. 미소를 머금은 그녀는 그들 모두를 향해 무언가 불길한 음모를 꾸미는 듯하다. 다영지로 돌아온 그는 동료들과 함께 험난한 여정을 이어간다. 의문스러운 눈빛으로 여자는 일행이 나누는 대화를 유심히 관찰한다. 그들은 한데 모여 이 위험한 여정에서 최근 벌어진 일들에 대해 의논한다. 여자는 날것의 코어를 먹는 그가 무언가 다른 꿍꿍이를 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몹시 흥미롭다고 말한다. 그리고 훗날 그들이 다시 만났을 때 서로가 아군이 될지 적이 될지 궁금해한다. 당근이 바뀌고 일행은 견습기사의 장례식을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성기사는 자신의 검을 들어올리며 세상을 떠난 견습기사에게 마지막 예를 표한다. 그는 견습기사의 안식을 빌며 조화의 신 에아에게 기도를 올린다. 그는 렉스가 누구보다 용감했으며 평화를 위해 평생을 바친 훌륭한 자였다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그는 제자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과거의 결투를 떠올리며 진은 그가 너무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은 것을 안타까워한다. 기사는 당혹스러움과 의구심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진을 뚫어지게 바라본다. 그때 갑자기 높은 곳에 나타난 낯선 짐승을 발견하고 그는 화들짝 놀란다. 그는 절벽 위를 가리키며 붉은 늑대가 나타났다고 놀라 소리친다. 으르렁거리며 늑대는 위협적인 눈빛으로 일행을 내려다본다. 그연 성기사가 늑대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의 기도를 올린다. 그는 당황하며 왜 갑자기 그런 행동을 하느냐고 묻는다. 성기사는 붉은 늑대가 신과 가장 가까운 신성한 동반자라고 설명한다. 그는 늑대의 출현이 신께서 자신들을 미로하시는 뜻이라 믿어 의심치 않지만
진은 그저 자기가 기르는 똥개일 뿐이라고 대꾸한다. 아무도 믿지 않는 눈치이자 진은 직접 늑대떼를 불러보기로 한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똥개에게 허튼 짓 그만하고 당장 이리 내려오라고 호통을 친다. 잔뜩 겁먹은 늑대는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며 다가온다. 절벽에서 훌쩍 뛰어내린 늑대는 엄청난 속도로 진을 향해 달려온다. 진의 눈앞에 얌전히 착지하며 늑대는 자신이 정말 그의 반려견임을 증명해 보인다. 성기사는 이 늑대가 교단조차 길들이지 못한 흉악악한 마수라고 말한다. 그러자 진은 자신이 웨올프를 죽인 이후로 이 녀석이 계속 졸졸 따라다녔다고 설명한다. 그 황당한 설명을 이해하지 못한 성기사는 대체 진이 어떤 사내인지 의문을 품는다. 등을 돌린 채 그는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그 광경을 묵묵히 지켜본다. 그때 역시 그저 말없이 견습기사의 무덤만을 빤히 응시할 뿐이다. 진에게 다가간 성기사는 부탁 하나만 해도 되겠느냐고 조심스레 묻는다. 그리고는 만약 이 늑대에게 아직 이름이 없다면 렉스라 불러줄 수 있겠냐고 청한다. 신성한 짐승을 똥개라 부르는 것은 영 온당치 못하다고 덧붙인댄다. 게다가 렉스의 숭고한 의지가 이대로 죽음과 함께 끊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그는 제자가 마지막 순간까지 결코 검을 놓지 않았다며 간곡한 부탁을 거듭한다. 그러니 이 붉은 늑대가 렉스라는 이름으로 그 아이의 유지를 이어가주길 바라는 것이다. 곰곰이 생각에 잠긴 진은 렉스가 남긴 유산과 성기사의 부탁을 곱씹어본다. 늑대에게 몸을 돌린 그는 이 새로운 이름이 마음에 드는지 녀석에게 묻는다. 고개를 끄덕이며 늑대는 그 이름과 렉스의 유산을 받아들이는 듯하다. 그 모습을 확인한 그는 기사를 바라보며 부탁을 수락한다. 기사는 미소를 지으며 부탁을 들어준 것에 감사를 표한다. 갑자기 숲속에서 정체불명의 노인이 일행에게 다가온다. 그는 웃으며 혹시 자신이 때를 잘못 맞춰온 것인지 묻는다. 깜짝 놀란 기사는 그를 알아보고 정중하게 장로님이라 부른다. 그리고 장로라면 그가 권위 있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의 정체는 제3개척 도시의 장로 바오로 밝혀진다. 장로와 함께 한 무리의 전사들이 장례식장으로 다가온다. 기사는 존경과 경외의 마음을 담아 고개를 숙여 장로에게 인사한다. 장로는 수습기사의 장례식 중에 불쑥 찾아와 미안하다며 사과한다. 이어서 거부의 아들이 사망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왔다고 밝힌다. 기사는 놀라며 자신들이 여전히 유력한 용의자인지 묻는다. 어리둥절한 진은 자신들이 아직도 그 죽음으로 의심받고 있는지 묻는다. 그는 임무 중에 의뢰인이 죽었으니 그럴만도 하다고 생각한다. 기사는 그들의 누명을 벗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느냐고 묻는다. 장로는 진지한 표정으로 증거는 차고 넘쳤다고 대답한다. 는 그들이 어떻게 그런 흉물스러운 괴물로 변했는지가 여전히 수수께끼라고 말한다. 다가온 그는 이 사건에서 흑사제의 냄새가 짙게 난다고 말한다. 진을 마주본 그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 혼란진은 장로가 어떻게 갑자기 자신의 이름을 아는지 의아해한다. 그러고는 장로가 자신을 흑사제라고 생각하는지 묻는다. 그 질문을 들은 장로는 잠시 말없이 진을 뚫어지게 쳐다볼 뿐이다. 장면이 바뀌며 제3개척 도시의 브리트라 투기장이 나타난다. 투기장 내부는 아무런 움직임 없이 텅 빈 채 고요하기만 하다. 장로는 그처럼 가난한 자들은 보통 어릴 적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마련이지만 그는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나 엄청난 업적을 세웠다고 말한다. 게다가 공교롭게도 그가 괴물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진 자신도 이 모든 상황이 조금 수상하다고 느끼지 않느냐고 묻는다. 진은 자신이 이 세계 출신이 아니니 그들이 의심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진지한 눈빛으로 그는 장로의 질문에 대답할 준비를 한다. 그런 다음 이 일이 자신이 결투를 벌여야 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묻는다. 기사는 그가 방금 전투를 치르고 와서 싸울 상태가 아니라고 말한다. 하지만 장로는 그래서 뭐 어쨌냐고 가볍게 응수한다. 분명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것이다. 그는 진지한 얼굴로 진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느냐고 묻는다. 기사는 장로가 진의 상태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다. 진은 자신을 사제라 착각하는 사람을 무턱대고 두들겨 팰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노인과 싸우는 건 좀 부끄러운 일이라 여긴다. 장로는 미소 지으며 그가 생각이 참 많은 것 같다고 말한다. 강력한 오라를 뿜어내며 그는 내 나이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단언한다. 발을 단단히 내디디며 그는 투기장에서 자신의 진짜 힘을 보여줄 준비를 한다. 그러면서 오로지 자신의 실력만으로 장로의 자리에 올랐다고 말한다. 깜짝 놀란 진은 장로가 그 나이치고는 엄청나게 빠르다는 걸 깨닫는다. 알렌 움직임과 함께 그는 자신의 기술 중 하나를 사용할 채비를 한다. 그는 기술을 사용해 대종의 울림으로 진을 강타한다. 공격을 정통으로 맞은 진은 고통에 비명을 지른다. 그 충격으로 그는 화톱불 중 한 곳에 세게 내동댕이 쳐진다. 된 기사는 그를 향해 소리치며 장로의 힘을 조심하라고 경고한다. 그는 장로가 리트라의 모든 수도승 중 가장 강한 자라고 설명한다. 그러자 장로는 기사에게 싸움에서 편파적으로 굴지 말라고 말한다. 빠르게 몸을 움직이며 그는 연속 공격을 이어갈 준비를 한다.
그는 질투심에 눈이 멀어 살살 다루는 걸 잊어버릴지도 모른다고 경고한다. 재빠른 타격으로 진의 복부를 강하게 내리치지만 진이 그 공격을 간신히 맨손으로 막아낸다. 놀란 장로는 어떻게 맨손으로 그 타격을 잡아냈는지 경악한다. 진은 흉물이 공격했던 바로 그 부위를 맞아 엄청난 고통을 느낀다. 하지만 갑자기 자신의 몸에 있던 모든 상처가 완벽히 치유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흉물에게 입은 상처는 낫는데 적어도 2주는 걸렸어야 했다. 나오면서 그는 자신이 입었던 상처를 떠올리며 치유된 것을 확인한다. 장로의 마지막 일격으로 입은 데미지조차 이미 사라져버렸음을 알게 된다. 충격에 빠진 그는 그 코어를 먹어서 흉물의 재생력을 얻은 것인지 의아해한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행운이라고 말한다. 다시 전투로 돌아가 그는 장로와 연이어 주먹을 주고받는다. 장로는 상처를 입었어야 하지 않냐고 묻고 진은 오히려 기세로 올린다. 그는 계속 싸우고 싶지만 결투의 선을 넘을 수는 없다고 말한다. 소문이 사실임을 확인했다고 알리며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라고 말한다. 그가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묻자 장로는 자세를 가다듬는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 시만을 열겠다고 말한다. 이마에 새겨진 문양과 함께 장로는 시만으로 그를 뚫어지게 응시한다. 그는 제3의 눈을 뜨기 위해 자신의 시력을 포기했다고 설명한다. 시만은 사람의 진정한 본질까지도 꿰뚫어 볼 수 있다고 전해진다.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 그는 진이 흑사제인지 알아내려 한다. 장로의 머릿속에 그 끔찍한 곤충 괴물의 환영이 나타난다. 그 괴물은 4개의 발톱을 다시금 모으며 공격을 준비한다. 그 수많은 눈들은 또다시 사악하고도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낸다. 환영을 떨쳐내며 장로는 애송이에게 길을 비키라고 호통친다. 깜짝 놀란 그는 뒤로 물러서며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파악하려 애쓴다. 문양이 빛나며 그는 이곳이 자신의 정신세계라고 말한다. 갑자기 그는 수많은 악마와 어둠의 피조물들에게 둘러싸인다. 겁에 질린 그는 비틀거리며 물러서서 그 광경에서 벗어나려 한다. 성스러운 마음에 진은 장로가 괜찮은지 묻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는다. 장로는 그 정신세계가 너무도 끔찍해서 살다 그런 건 처음 본다고 말한다. 그러고는 그렇다면 그는 흑사제가 아니라고 결론짓는다. 성이 된 그는 장로를 부르며 무사한지 살핀다. 장로는 고개를 숙여 자신의 무례함을 사과한다. 이어서 흑사제들을 상대할 임무에 그를 고용하고 싶었다고 밝힌다. 바로 그때 한 수수께끼의 여자가 일행에게 다가와 그의 시선을 끈다. 그에게 걸어온 그녀는 만나서 반갑다고 인사한다. 그러고는 자신을 황금벌레의 막내딸 신디라고 소개한다. 를 걸어가며 그들은 수수께끼를 풀기 위한 여정을 계속한다. 신디는 이 주변에 이런 괴물들이 나타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제3개척 도시에서는 괴물로 변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었다. 진지한 표정으로 그는 숲의 오염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한다. 갑자기 진은 저 앞에서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고 발걸음을 멈춘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들은 숲 한가운데 있는 기이한 생명체를 발견한다. 그 생명체는 기괴한 가면을 쓴 무리에게 공격받고 있었다. 그 생명체의 정체는 주변 일대를 오염시키는 균열 코어로 밝혀진다. 한편에서는 사제 무리가 저주로부터 땅을 정화하기 위해 기도를 올린다. 그들은 이 위험한 상황을 해결할 도움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가면을 쓴 자들이 무기를 휘두르며 끊임없이 생명체를 공격한다. 그들은 생명체를 향해 정체불명의 물질을 쏘아대며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 파괴하려 든다. 그는 균열의 코어를 정화하는 게 흔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고는 거리가 멀어지면 카르마의 힘도 약해져야 하는 게 아니냐고 묻는다. 이를 확인한 그는 이곳에서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상황에 대한 그의 의심이 맞다고 확인해준다. 그러자 신디는 누군가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한다.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그것이 흑사제의 짓이라고 결론 내린다. 그녀는 마물들이 계속 늘어나면 도시가 위험해질 거라고 경고한다. 장로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최악의 경우 오염 때문에 도시 전체를 잃을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한다. 그래서 그들은 흑사제의 은신처를 찾으려 애쓰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진에게 임무를 설명하기 시작한다. 그러고는 2주 뒤에 있을 토벌 작전에 합류해달라고 제안한다. 그는 이것이 그들이 처음부터 부탁하려 했던 것임을 알아차린다. 바오 장로와 거부의 유일한 후계자인 신디의 부탁인 것이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도시의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한 부탁임을 깨닫는다. 그러고는 마침내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은 것인지 궁금해한다. 장면이 바뀌고 일행은 도시로 돌아가는 여정을 계속한다. 클레어는 다들 너무 늦어져서 무척 불안했다고 걱정스레 말한다. 그녀는 사제로 몰리면 고문을 당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그 상황을 상상하며 그는 의구심을 품고 불안감에 휩싸인다. 새로운 장소에 도착하자
그녀는 무사히 도착한 것을 기뻐한다. 지평선을 바라보며 그는 눈앞에 있는 저곳이 어떤 곳인지 궁금해한다. 그들이 안전한 성곽 도시인 유르기스에 도착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믿을 수 없는 규모를 자랑하는 이 도시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다. 도시를 관찰하며 그는 언젠가 저곳에서 살 수 있을지 생각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하룻밤을 쉬어가기로 한다. 피곤한 기색의 기사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듣기 위해 고개를 돌린다. 그리고는 여정을 계속하기 전에 잠시 쉬어가자고 제안한다. 모두 지친 상태라 타라스코 근처에서 잠시 멈춰 휴식을 취하기로 한다. 용병대장은 그가 제3개척 도시로 향하는지 묻는다. 갑작스럽긴 해도 각자의 길을 가야 할 때라고 말한다. 동의의 뜻을 표하며 그는 임무가 끝났으니 이제 무엇을 할 것인지 묻는다. 대장은 미소를 지으며 술을 한잔하고 또 한잔할 거라고 말한다. 그는 클레어에게 고개를 돌려 앞으로 무엇을 할 계획인지 묻는다. 그녀는 돈을 모으기 위해 아마 다른 일을 찾아볼 것 같다고 대답한다. 그가 돈을 충분히 벌지 못했느냐고 묻자 그녀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그는 의아해하며 왜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한지 묻는다. 그녀는 자신이 마법사이긴 하지만 지금까지는 얄팍한 상식만 주워 모았을 뿐이라고 설명한다. 이대로도 그럭저럭 살아갈 순 있겠지만 더 수준 높은 마법을 배우고 싶다고 말한다. 마탑에 가기 위해 돈을 모으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마탑이 마법대학 같은 곳이라고 생각한다. 잠시 생각에 잠겼던 그는 그녀를 돕기 위해 무언가 하기로 결심한다. 그녀의 앞에 멈춰선 그는 선물을 건넬 준비를 한다. 그러고는 자신이 가진 봉전 주머니가 충분한지 묻는다. 그는 돈을 보여주며 마탑에 가는데 보탬이 되라고 말한다. 깜짝 놀란 그녀는 이렇게 염치 없는 짓을 할 수는 없다며 받을 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공짜가 아니라고 설명한다. 빚을 갚는 것뿐이라고 말이다. 충격받은 용병대장은 그가 정말 그 큰 돈을 전부 주려는 건지 의아해한다. 거절하지 못한 채 그녀는 잠시 침묵을 지킨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두 손에 동전 주머니를 쥐어준다. 그리고 웃으며 다음을 기약하는 인사를 건넨다. 그의 행동에 놀란 그녀는 말문이 막힌 채 그를 빤히 바라볼 뿐이다. 얼굴을 붉힌 채 침묵하며 그녀는 방금 일어난 일을 머릿속으로 정리한다. 갑자기 그녀가 그의 망토를 붙잡으며 떠나려는 그를 멈춰 세운다. 그녀는 감사를 전하며 훗날 반드시 이 은혜를 갚겠다고 말한다. 그녀는 결연한 표정으로 그의 친절에 보답할 것을 약속한다. 그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그 약속을 받아들인다. 작별 인사를 하며 그는 모두에게 남은 여정 동안 몸조심하라고 당부한다. 동전 주머니를 품에 안은 그녀와 용병대장도 그에게 작별을 고한다. 뒤돌아선 그는 자신의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 발걸음을 내디딘다. 그렇게 그는 옛 동료들을 뒤로 한 채 새로운 여정을 떠난다. 그 사이 늑대대는 풀밭에 누워 기지개를 켜며 기사의 시선을 끈다. 늑대를 본 기사는 미소를 지으며 렉스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그를 부른다. 기사는 미소를 지으며 렉스에게 작별을 고하고 그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본다. 석양을 향해 걸어가며 그는 든든한 동료와 작별을 고한다. 도시를 걸으며 지는 경비병들과 주민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을 지켜본다. 멀리서 누군가 지켜보는 듯한 느낌에 그는 잠시 고개를 돌린다. 성벽 위에서 신디는 그가 무언가 걱정하는 것 같다고 말한다. 그러고는 용병 이야기를 꺼내며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묻는다. 그녀는 진지한 표정으로 장로에게 그 문제에 대해 계속 해묻는다. 그녀는 장로 본인도 지니 코어를 먹은 것 같다고 말하지 않았냐며 상기시킨다. 장로는 대답 없이 침묵 속에서 그녀를 빤히 쳐다볼 뿐이다. 그는 지니 코어를 먹었다고 해서 꼭 흑사제인 것은 아니라고 대답한다. 그녀는 코어를 삼킨 자는 누구든 자아를 잃게 된다고 쏘아붙인다. 눈을 감으며 그녀는 사부에게 제발 솔직해지라고 말한다. 진에게 일말의 인간성이라도 남아있길 바라며 그를 감싸는 거냐고 묻는다. 장로는 가면을 쓴 누군가를 떠올리며 입을 다문다. 슬픈 기색으로 그는 아무 말 없이 바닥만 응시한다. 그러고는 이 대화를 더 이상 이어가고 싶지 않다며 자리를 뜬다. 그녀는 무례를 사과하지만 알아두셔야 할 게 하나 있다고 말한다. 일단 비밀로 하겠지만 만약 그가 실수를 저지른다면 자기 손으로 직접 폭로하겠다고 선언한다. 이어 그런 일이 벌어지면 장로님조차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경고한다. 뒤돌아선 그녀는 성벽 위에 장로만 홀로 남겨둔 채 걸어가 버린다. 그는 자신의 결정에 확신이 있기에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중얼거린다. 진의 정신세계는 수많은 코어를 삼키고도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이것이 진이 인간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반박 불가한 증거라고 결론짓는다. 비밀을 지키는 이유는 세상이 아직 그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벽 위에서 그는 진이 다른 전사들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본다. 저 청년이 품은 힘이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는 것이다. 지평선을 응시하는 그는 젊은 전사들의 잠재력에 확고한 믿음을 가진 듯하다. 진영을 맞춰 행진하며 거대한 군대가 다가올 전투를 준비한다. 이들이 바로 개척도시의 제1원정대라는 사실이 밝혀진다. 한 병사가 평화로울 때가 있으면 싸워야 할 때도 있는 법이라고 말한다. 창들이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군대는 임박한 전투태세를 갖춘다. 그러고는 창이 자신의 손을 가리키며 명령했다고 말한다. 창을 바닥에 내리꽂으며 군대는 전투를 준비한다.
병사는 창이 자신의 심장을 가리키며 명령했다고 읊조린다. 불현 그가 돌멩이를 주어 자신의 머리를 내리친다. 화들짝 놀란 주변 병사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영문을 모른다. 머리에 피를 흘린 채 그는 돌을 땅에 내던지고 병사들을 마주본다. 숫자를 세기 시작하며 그는 자신의 재생 능력을 과시할 준비를 한다. 그의 머리에 난 상처가 기괴할 정도로 빠르게 아물기 시작한다. 머릿속에 벌레들이 꿈틀거리며 상처를 완벽하게 치료한다. 코어를 먹고 재생 능력을 얻었다고 설명한다. 마수에게 당한 골절상도 단 이틀 만에 나았다고 토로묻는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새로운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깨닫는다. 그래서 코어를 먹을 가치가 충분하다고 덧붙인다. 한 병사가 그가 자기 머리를 직접 박살낸 줄은 몰랐다고 말한다. 그는 사과하며 그저 시험해보고 싶은 게 있었다고 말한다. 그 남자는 원정대의 총사령관 롤랑으로 밝혀진다. 그는 틀에 얽매이지 않는 당신 같은 천재가 마음에 든다고 말한다. 추천을 받을 정도니 분명 엄청난 천재일 거라고 덧붙인다. 잡담이 불쾌한 듯 다른 남자가 작전 계획을 묻는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눈앞에 있는 천재의 성급함과 효율성을 칭찬한다. 목적지는 개척도시 북쪽의 숲이라고 설명한다. 전투기간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목표는 열흘이라고 한다. 그러자 남자는 임무치고 열흘은 너무 길지 않냐고 반문한다. 사령관도 동의하며 보통이라면 너무 긴 시간일 거라고 말한다. 갑자기 기괴한 생명체가 땅을 뚫고 튀어나와 공격할 준비를 한다. 코어 때문에 마수들의 영역이 확장되었다고 설명한다. 깜짝 놀란 병사 하나가 임박한 위험을 경고하며 사령관을 부르짖는다. 사령관은 무기를 빼들고 재빨리 괴물에 맞설 준비를 한다. 그는 날카로운 검격으로 생명체를 단숨에 반토막 낸다. 이런 괴물들이 출몰하는 상황이니 열흘도 짧은 시간이라고 말한다. 갑자기 또 다른 생명체들이 땅에서 솟구쳐 일행을 포위한다. 사령관은 기습이라며 모두에게 전투 준비를 하라고 외친다. 괴물들이 끔찍한 포효와 함께 군대를 향해 돌진한다. 병사들을 덮친 괴물들이 부대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기 시작한다. 그는 이 생명체들이 거머리쥐라는 것을 알아채고 땅을 팔졸한다는 사실에 놀란다. 사령관은 모두에게 뒤를 사수하고 절대 등 보이지 말라고 외친다. 병사들은 힘을 합쳐 괴물들의 기습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려 애쓴다. 그때 사령관이 가만히 서 있는 진을 발견하고 조심하라고 소리친다. 위험하다고 소리치지만 이미 경고하기엔 너무 늦어버렸다. 그는 두 눈을 부릅뜨고 진이 괴물들에게 포위당하는 모습을 지켜본다. 진은 일부러 붙잡히며 거머리 쥐떼에게 완전히 둘러싸인다. 괴물들이 사방에서 그를 붙잡고 집어삼킬 준비를 한다. 녀석들은 날카로운 발톱으로 그를 단단히 엉두르며 바닥에 꼼짝 못하게 묶어둔다. 사령관은 미친 거냐며 도대체 뭘 하는 거냐고 소리친다. 진은 단검을 쥐고 자신을 짓누르던 괴물 중 하나를 공격한다. 공격과 동시에 그는 괴물의 살점을 물어뜯기 시작한다. 괴물들 역시 괴성을 지르며 날카로운 송곳니로 그를 뜯어먹기 시작한다. 그는 녀석들을 잡아먹으면 능력을 이어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한다. 이제 그에게 마수들은 더 이상 괴물로 보이지 않는다. 그는 코어를 손에 쥐고 괴물의 힘을 흡수할 준비를 한다. 그러곤 망설임 없이 코어를 하나씩 먹어치우기 시작한다. 코어를 먹으면 마수들의 능력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된다. 그것이 바로 그가 12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진짜 비결이었다. 투성이가 된 얼굴로 그는 계속해서 코어를 먹어치울 준비를 한다. 그래서 40개쯤 먹어치우니 배가 불러온다고 말한다. 갑자기 한 병사가 참혹한 사륙의 현장 한가운데 있는 그를 발견하고 기겁한다. 병사는 걱정스레 다가와 괜찮냐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는다. 이대로라면 남들 몰래 코어를 다 먹어치우진 못할 거라며 속으로 소리친다. 그는 병사를 밀쳐내며 이제 안전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다. 갑자기 성가대가 병사들을 강화하는 성가를 연주하기 시작한다. 사령관과 악사들이 엄청난 집중력과 기교로 악기를 연주한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바이올린 선율로 병사들의 힘을 증폭시킨다. 음악이 울려 퍼지자 병사들은 에너지와 힘이 넘쳐난다고 환호한다. 병사들의 저항력과 방어력이 눈에 띄게 상승한 것을 눈치챈다. 사령관이 검사인 줄 알았는데 사실 서포터였다는 사실에 놀라워한다. 한 병사가 전군을 향해 전투를 준비하라고 소리친다. 헬기를 되찾은 그는 이제 괴물들에게 반격할 시간이라고 말한다. 밤이 깊어지자 보름달이 병사들의 야영지를 비춘다.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이자 한 병사가 전과를 세기 위해 모두 모이라고 지시한다. 이 결과가 포상에 반영될 것이라며 협조를 당부한다. 한 병사가 전투 중 보인 그의 기이한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능력을 얻지 못한 진은 좌절한 채 손으로 맨 땅을 파헤친다. 그는 괴물들에게서 땅 파는 능력을 얻는데 정말 실패한 건지 의아해한다. 사령관이 괜찮냐고 묻자 그는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한다. 그는 전투가 아주 인상 깊었으며 자신이 죽는 줄 알았다고 말한다. 미소를 지으며 결과로 모든 걸 증명해 보였다고 말을 잇는다.
그러고는 진이 혼자서 거머리쥐 267마리를 죽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힌다. 일반 병사들이 4-5마리를 잡고 기사들이 150마리를 잡는다고 설명한다. 그는 웃으며 역시 천재답다고 말한다. 그때를 떠올리며 코어를 먹지 않았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사령관이 정말 서포터가 맞냐고 묻는다. 사령관은 서포터를 무시하는 거냐고 묻고 그는 부인하며 이유를 설명한다. 전투에서 오로지 무력에만 관심이 있을 줄 알았다고 말한다. 쑥스러워하며 사령관은 그 분석이 전곡을 찔렀다고 말한다.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에선 자신도 전장에서 검을 휘두르고 싶었다고 고백한다. 도단 연합이 싸우는 이유는 바로 평화를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과거를 회상하며 자신이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선택했다고 말한다. 자신의 검술은 평범하지만 음악 하나만큼은 최고라고 덧붙인다. 진은 사령관이 생각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롤랑이 참 좋은 사람 같다고 말한다. 그러고는 사령관의 연주를 조금 들어볼 수 있겠냐고 묻는다. 바람에 나부끼는 교단의 깃발이 야영지에서 유독 돋보인다. 일주일 후 군대는 위험천만한 숲을 뚫고 행군을 계속한다. 마수들의 땅으로 진격하며 가는 길에 있는 균열 코어들을 박살낸다. 회의 중 그들은 앞으로 마주칠 더 강력한 마수들에 대해 논의한다. 한 병사가 초반보다 오히려 더 신이 난다고 말한다. 고블린 무리가 괴성을 지르며 군대를 향해 전력을 다해 돌진해온다. 그는 검을 휘둘러 단칼에 고블린의 목을 베어버린다. 토끼마수와 마주친 그는 녀석과 싸울 준비를 한다. 날카로운 검격 한 번으로 괴물의 숨통을 끊어놓는다. 코어를 씹어먹으며 녀석의 능력을 흡수하려 시도한다. 또다시 실패했고 능력을 얻지 못했음을 깨닫는다. 사령관은 마수가 나타날 때마다 그가 모든 걸 혼자서 처리한다는 사실을 눈치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다른 사람들과 합류해 현재 상황을 논의한다. 한 기사는 용병에게 뒤처지는 건 굴욕적이라고 불평한다. 또 다른 기사는 병사들이 너무 태평한데도 똑같이 포상을 받게 생겼다며 투덜거린다. 하지만 사령관은 아무도 다치지 않았으니 잘된 일이라고 말한다. 다음 전투를 위해 쉴 수 있을 때 쉬어둬야 한다고 말한다. 고 위험한 협곡을 향해 여정은 계속된다. 신처에 도착하자 돌기둥 위에 있는 몇몇 사람들을 발견한다. 한 남자가 질서동맹이 그들을 공격하러 오는 건지 의아해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비밀기지의 위치를 찾아낸 건지 의문을 품는다. 여자는 코어가 그렇게 많이 흩어져 있는데 의심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할 거라고 말한다. 이어서 그녀는 막내가 이미 모든 것을 예견했을 거라 믿는다고 덧붙인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선택받은 자가 그렇게 무능할 리 없다고 말한다. 그 아래에서 한 의문의 남자가 그곳에 있는 다른 흑사제들을 지켜본다. 공격하는 것보다 방어하는 게 더 유리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놈들의 반응이 예상보다 조금 더 빨랐을 뿐이라고 말한다. 그러고는 이 위대한 어둠의 계획에 어떤 방해도 없을 것이라 장담한다. 에서는 군대가 사제들의 은신처를 침공할 준비를 한다. 갑자기 입구에 나타난 거대한 거미줄에 그들은 경악한다. 군대는 거미줄에 갇혀 앞으로 나아가지도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는 신세가 된다. 채 걸린 그들은 거대하고 위험한 거미떼에게 포위당하고 만다.